영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안 적어도 돼요. 보장분석 영업도 있고, 그 다음에 재무설계 영업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법인 영업도 있고, 뭐 온라인 영업도 있고, DB 영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업계의 어떤 기본적인 틀, 영업 방식의 어떤 틀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보는 보장분석 영업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생보는 이제 재무설계 영업을 위주로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업 방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저런 게 있어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게 있어요. 저도 5단계를 다 외우진 못해. 근데 거기 맨 아래가 뭐냐면 생리적 욕구예요. 먹고 자고 싸고 입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안전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뭐 사랑, 그 다음에 뭐 인정, 그 다음에 맨 위에가 뭐였죠? 인정 말고 명예, 뭐 이런 건가? 자아실현, 맞아.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손보의 어떤 이 보장분석 영업은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제일 아래를 채우기 위한 영업이라고 생각해.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하고 안전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영업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장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보험가입도 실비, 막 이 건강보험, 막 이런 것들이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이게 좀 정리가 된 사람들은 그 다음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종신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어떤 목적 자금을 준비한다거나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금서라고 여러 번 이제 교육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요 아래에 있는 이 보장분석 영업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재무설계도 들어오고 뭐하고 할 텐데, 한금설에서 교육이 뭐 잘못됐다거나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어떤 단계로 나아가고 싶냐면, 저는 이 보장분석 영업은 다 끝났어요. 내 머릿속엔 정리가 다 됐고, 그래서 나는 여기 이 다음 단계인 이 재무설계 이쪽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요. 막 공부도 하고 싶고 연금도 배우고 싶고. 저도 근데 너무 어려워, 막 배우면서도. 근데 이를테면 이제 주은 FN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된 느낌인 거야. 이 보장분석 영업 자체도 도대체 고객 만났을 때 어디를 어떻게 정리해줘야 되고 뭘 얘기해줘야 되고, 이것도. 그래서 오늘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제 이 보장분석 영업을 하는 거.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야 될 지향점은 재무설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팔려는 상품의 어떤 지향점은 그 윗단계로 올라가야 큰 돈을 벌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돈을 벌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시작점을 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장분석 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좀 같이 알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윤용군 고객님 우리가 실제로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만나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들고 와요. 실제로 이거 딱 들고 와가지고, 이 윤용군 고객님을 제가 어떻게 컨설팅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정보가 있어요. 어떤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될까? 이 고객님에 대해서. 연봉 알고 있으면 좋죠. 근데 연봉을 물어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살짝 이 일을 하다 보면 눈치도 빠르고, 그 다음에 좀 간접적으로 모든 정보들을 많이 취득을 해야 되는데, 직업을 통해서 연봉을 유추할 수 있겠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직업을 통해서 연봉을 유추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또 가족력, 그쵸? 그 다음에 기왕력. 근데 기왕력하고 가족력 같은 거 얘기할 때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시면은 고객님이 아유 나 허리 너무 아팠어요 이러면서 막 얘기해줘요. 그럼 어떻게 파악해요? 가족력이랑 기왕력 같은 거 파악할 때.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해봐요. 기왕력 같은 거 어떻게 파악해요? 기존에 아팠던 거. 정보를 우리가 취득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의 기왕력을. 근데 내가 DB 영업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 처음 만났어. 그럼 이 사람의 기왕력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고. 고객님 어디 아프셨나요? 최근에 약 드시거나 아프시거나 뭐 하시거나 하신 거 있으신가요?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제안서 들고 올고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고객이 막 제가 이렇게 아파서 하면 술술 풀어요? 보통은 저희는 DB 영업하거나 보장분석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 기왕력 같은 거 파악할 때는 청구 도와준다고 얘기를 해요.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가 몇 년 이내 가능해요? 3년 이내 가능하죠. 그러면 제가 고객님 가입하신 내역을 보면서 실제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찾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면 상해의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특징들. 옛날 거 상해의료비. 뭔지 알아요? 상해의료비가 뭔지는 알아요? 네. 상해의료비라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 50%까지 치료비를 중복보장 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비인데, 처음 들어보는 표정인데. 자, 상해의료비가 2009년도 10월 이전에 없어진 보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동차 사고는 원래 실손의료비로 중복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상해의료비는 자동차 사고 난 거를 치료비의 50%를 중복으로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제가 상해의료비라는 걸 가입되어 있는 고객님들한테 자동차 사고가 났던 것들 이렇게 찾아드렸습니다. 내지는 뭐 예를 들면 뭐 상해의료비는 또 치과 골절이나 이런 것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치아 파절. 이걸로 임플란트 한 거. 원래 고객님 실손의료비는 치아 파절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찾아드렸어요. 그래서 고객님 혹시 약 드시거나 아프시거나 뭐 최근에 입원하셨거나 수술하셨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잘 해주시면 제가 고객님 가입되어 있는 내역을 확인을 하면서 숨어있는 보험금들 조회해가지고
찾아드리겠습니다 하면 없는 것도 얘기한다고. 없는 것도 다 얘기한다고. 와,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어디 아팠는데 이게 청구하면 나오는 건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기존에 아팠던 이력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찾아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장분석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보험금을 찾아줘, 실제로. 예. 그래서 저희 팀장님 중에 이번에 암진단비 4천만 원 찾아줘가지고 고객이 현찰 400만 원, 현찰 300만 원 뽑아가지고 왔어. 이거 가져, 사례비로. 근데 이거 고객님 저 안 받아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이거 410% 아니라서 안 받는 거냐고. 4천만 원 나왔는데 그거 10% 아니라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필요 없고요, 고객님 그냥 단기납정시 하나 들어주세요 해가지고 50만 원짜리 체결했어요. 또 어떤 고객은 이거 또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지금 한 달 이내에 암진단비 5천만 원을 또 찾아줬어요. 이 사람은 병원 고객이었는데 저희 병원이 하나 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보상 청구하려고 올라왔어. 막 찾다가 고객이 암보험 최근에 가입한 게 있는데 암진단이 된 거예요. 이미 된 상태예요. 근데 그걸 청구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안 나올까 봐 안 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구해줬죠. 5천만 원 나왔어요. 또 어떻게 해요, 고객이? 상품권을 100만 원짜리 나서 100만 원짜리 상품권 나 처음 봤어요. 100만 원짜리 상품권 딱 해가지고 사서 주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왕력 파악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양식 하나 있어요. 그 보험금 찾아줄 수 있는 몇 가지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 건강검진하면 나오는 거. 용종. 뭐 나와요? 용종 청구하면 뭐가 보험금이 나와요? 질병 수술비하고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있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던져. 이런 것들 실제로 저한테 이런 것들 얘기 잘 해주셔가지고 보험금 찾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제가 찾아드리겠다. 그리고 이런 걸 얘기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 제가 나중에도 한번 얘기해드리겠지만 이런 거 잘해줘가지고 고객님들이 고마워서 소개시켜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 하면서 깔때기 한번 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러면서 살짝 나를 어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력 같은 거는 왜 파악해야 돼요? 아까 신웅희 단장님이 되게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보험 가입을 했는데 가족력도 파악 안 했고 기왕력도 파악 안 했고 내 가족관계도 파악 안 하고 그냥 보험 가입시킨 설계사가 있다 그러면 그건 벌써 쓰레기야. 그냥 바로 쳐내도 돼. 자, 가족력은 왜 파악해야 돼요? 질병이 대물림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가족력이 대물림이 되는데? 예? 얘기하면 되죠. 예. 식습관이 똑같고 그 다음에 유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버지 엄마가 고혈압이 있으면 자녀가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몇 %일까요? 통계적으로 50% 정도 돼요. 엄마 아빠가 당뇨가 있으면 자녀가 당뇨를 앓을 확률이 몇 % 정도 될까요? 30% 정도 돼요. 엄마가 골다공증을 앓으면 딸이 골다공증을 앓을 확률이 몇 %일까요? 95%예요. 통계적으로.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고객이 내가 실제로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큰일 났다. 예,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나도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고객님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보험가입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럼 가족력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죠. 제가 왜 자꾸 이 정보 취득을 왜 해야 되냐면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이 보장 분석을 잘해야 되냐면요. 우리나라 보험가입률이 몇 %일까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한 건이라도 보험가입했을 비율이 몇 %일까요? 80%보다 더 높아요. 95%보다 더 높아. 98% 정도 돼요. 한 건이라도 보험 가입했을 확률이. 비율이. 실제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보험 다 포화됐어요. 여러분들 먹고 살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리모델링, 해지 컨설팅 말고는 답이 없어요. 물론 추가 가입을 시킬 수 있으면 좋지. 근데 납입 여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장분석 영업은 앞으로 계속 먹고 살려면, 물론 연금하고 종신 이쪽은 다른 분야니까 이 보장분석 영업 안에서는 해지 컨설팅 말고는 사실은 방법이 앞으로는 점점 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빨리 우리는 이걸 좀 빨리 배워서 해놔야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식습관 유전.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가족력도 몇 가지 좀 공부를 해보자고요. 암은 이 유전으로 내려가는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무작위로 걸리는 비율이 더 많을까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냥 아무나 걸려, 암은. 실제로 통계적으로는. 3명 중에 암에 한 명이 걸린다 그러는데 부모가 암에 걸려서 자식이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왜 유전 얘기를 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가족력 얘기하는데 부모가 암이 없다 그러면 벌써 암 진단비 끝난 거야.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하세요. 고객님, 담배 안 펴도 여자분들 폐암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 스님도 산에서 풀만 먹고 사는데 암에 걸리잖아요. 암은 실제로는 무작위로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암보험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대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3대 질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많이 걸려서? 제일 많이 걸리는 건 감기보다 더 많이 걸리겠어? 암내심이? 제일 많이 위험해서? 제일 많이 죽어서? 사망원인 1위가 뭐예요? 심각하네. 사망원인 1위가 뭐야?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뭐야? 자살, 교통사고 다 포함해서 사망원인 1위가 뭐야? 그러니까 질병 사망인데 암이야, 암. 예. 아니야. 자신감을 높게 사.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잖아요. 자, 2위가 뭘까? 2위. 오, 심장질환. 3위는 뭘까요? 3위는 바뀌었어요, 지금. 저기 폐렴이에요, 폐렴. 폐렴이고 4위가
4위가 코로나였나? 23년도인가 22년도 사망원인가? 그 다음 5위가 뇌질환이었는데 원래 암하고 심장하고 뇌로 죽는 비율이 우리나라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대략 한 50% 정도 돼요. 전 국민의 절반 정도는 암하고 심장하고 뇌질환으로 죽는다고. 그래서 맨날 보험회사에서 암내심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폐렴은 왜 이렇게 높아? 폐렴은 왜 이렇게 높을까요 도대체? 폐렴 사람들 되게 많이 죽는데 이런 거예요. 암내심은 우리가 이제 통계표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망원인 통계표가 있는데 암은 그냥 쭉 1위야. 30대부터 40대를 제외하고. 왜 30대하고 40대는 제외하냐면 30대 사망하고 40대는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때 제외하고는 다 암이 1위예요. 그 다음에 2위도 거진 다 심장질환이에요. 근데 이 폐렴은 65세 이후에 와가지고 합병증으로 많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폐렴은 젊을 때도 걱정할 질환은 아니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는 그리고 한시적으로 지금 늘어난 거고,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통 암내심을 정말 십수년 전부터 맨날 암내심 하면서 3대 질환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걸로 전 국민의 2분의 1 정도가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암은 통계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암으로 사망을 한대잖아요. 3분의 1 정도가 사망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가 암을 경험을 한다는 거죠. 3명 중에 1명. 그러면 맨날 우리 RP 할 때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신입 때? 여기 고객님 카페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객님하고 저는 안 걸릴 거잖아요. 저기 두 분 암 걸리시겠네요. 6명 중에 2명, 뭐 3명 중에 1명. 자, 그 다음에 심장하고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기저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저질환이라는 건 원인이 되는 질환. 그게 뭐예요, 보통? 보통 심장하고 뇌에는 어떤 질환을 통해서 걸리나요? 기저질환. 원인이 되는 질환이 뭐예요? 맞죠. 혈관계통 질환이죠. 이 혈관계통 질환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혈관계통 질환이 뭐가 있어요? 3가지가. 네. 우리 맨날 고고당 얘기하잖아. 손해보험사에서 고고당 플랜 얘기하잖아요. 고지혈, 네.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고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인이 되는 질환들. 자, 그러면 고혈압은 혈압이 몇이면은 고혈압이에요? 140에 90. 140에 9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혈압은 왜 무서운 거예요? 혈관에 피가 미치는 압력이 높으면 그걸 고혈압이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140은 뭐냐면 수축기 혈압. 피를 이렇게 심장이 짜냈을 때 그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해가지고 이게 140하고 90이 넘어가면 그걸 고혈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다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 혈관계통 질환이 오면은 합병증으로 오는 게 뇌질환, 그 다음에 심장질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신장질환도 많이 와요. 신장. 안구질환도 많이 와요. 고혈압성 이 안구질환도 많이 온다고요. 신장도 많이 오고. 신장은 왜 문제가 많이 생길까? 신장이 무슨 역할을 해요? 피를 여과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혈압이 높아. 그러니까 신장에 계속 무리를 주니까 나중에 심해지면은 심부전증 오고,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투석하고, 투석하게 되면은 후유장애 오고, CI보험에서 말기 심부전증으로 선지급 받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쭉쭉 가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고혈압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걸릴까요? 뚱뚱한 사람. 뚱뚱한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들이 왜 고혈압에 걸릴까요? 이 나트륨을 많이 먹잖아요. 우리 소금 많이 먹으면 어때? 그치, 붓지. 왜 부어요? 물을 많이 마시잖아. 목말라갖고. 이 왜 그러냐면 소금이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은 혈관 길이 두께는 똑같은데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결국엔 혈압이 높아진다고요. 네. 그래서 이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혈압약이 뭐냐면 이뇨제예요. 이뇨제. 왜냐면 이걸 복용하면 오줌을 싸는 거야. 그럼 혈압이 뚝 떨어져. 이게 가장 오래된 혈압약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헬스장에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뭘 하라 그래? 그럼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걷기 운동을 많이 하라 그래요. 왜? 땀을 빼니까 땀이 빠지고 나면은 장시간 동안 혈압이 쭉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걷기 운동을 많이 하라 그런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당뇨는 뭐예요? 당뇨가 무슨 뜻이야? 당뇨병의 당뇨가 무슨 뜻이에요? 오줌에서 당이 나오는 게 당뇨병이죠. 오줌에서 당이 나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당은, 그치? 자, 스토리를 풀어야 돼요. 이렇게 가족력으로 당뇨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막 풀어주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자, 당뇨가 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뭐예요? 당이잖아, 당.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될 당이 몸에 에너지원을 안 쓰이고 오줌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장기가 썩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잘라내고 눈도 안 보이고 실명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당뇨는 크게 1형 당뇨랑 2형 당뇨가 있어요. 큰일 났네. 이거 보장문서 들어가지도 못하겠네. 아니, 이거 여기서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보장문서 못 들어갈 것 같아. 오늘 내가 볼 때 이거 지금 다 배경 지식 알고 있어야 돼. 1형 당뇨가 뭐야? 유전. 예? 예. 얼추 맞췄는데 선천성 당뇨를 1형 당뇨라고 얘기를 해요. 선천성 당뇨. 예. 2형 당뇨는 뭐예요? 식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당뇨가 2형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을 배출을 하는데, 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당을 분해를 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흡수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슐린 자체를 분비시키지 못하는 거, 이게 1형 당뇨야. 그러니까 1형 당뇨인 사람들은 뭘 맞아요? 인슐린 주사를 맞아. 그 다음에 2형 당뇨는 뭐냐면 이 인슐린이 분비는 되는데 하도 이 식습관이 잘못돼가지고 당을 섭취를 많이 하니까 이 인슐린이 수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으로 복용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인슐린 주사까지 맞는 거죠. 2형 당뇨인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약을 먼저 복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당뇨인 사람들은 합병증으로 뭐가 와요? 마찬가지로 피가 끈적끈적하고 혈관에 무리를 많이 주니까 뇌, 심장, 신장, 뭐 또 이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데가 어디 있어?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거, 혈관 덩어리. 눈, 손가락, 발가락. 이 족부병변 와가지고 꺼멓게 돼가지고 다리 잘라낸다니까요. 당뇨이신 분들 심각해지면은. 그러면 이 당뇨인 사람들이 또 뭐가 또 니즈가 높아요? 이 합병증에 대한 니즈가 되게 높아요. 가족력도 되게 높고. 이 당뇨 아까 말했잖아요. 부모님이 오면은 자녀가 30% 정도 통계적으로 있다고. 고혈압은 완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고혈압 약은 어떻게 해요? 한번 먹으면 평생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보험회사에서는 젊을 때 고혈압 약 먹는 걸 싫어할까? 아니면 나이 들어서 고혈압 먹는 걸 싫어할까? 젊을 때 먹는 걸 싫어하지. 왜 싫어할까? 그냥 막 갖다 찍었지. 보험회사에서는 네. 네. 젊었을 때 고혈압 약 먹는 걸 더 싫어해. 보험회사에서는. 왜냐면 유병 기간이 길잖아. 그래서 더 싫어해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고혈압인 사람들한테. 그래야 맛이 가지. 자, 아니에요? 약 파는 것 같아? 아니요? 자, 그래서 고혈압 유병자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 때 요새 젊은 고혈압 환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살쪄가지고 몸 관리 못하고 코로나 시기 오면서 막 집에서만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고혈압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병원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고혈압이 나오잖아요. 그럼 몇 번씩 다시 재고 그 다음에 일단은 살부터 빼고 오라 그래. 근데 몇 번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고혈압약 처방해요. 왜? 한 번 먹으면 쭉 가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고지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완치가 돼요. 금방 콜레스테롤 수치 좀 떨어뜨리고 약 복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 이런 것도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고혈압인 사람들이 약 끊었다 그러잖아요. 가입 안 시켜줘요. 표준체 상품 가입 안 시켜준다고. 예. 왜냐면 약 안 먹는 놈이니까 이제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야. 근데 고지혈은 완치됐어요, 약 끊었어요 하면은 인정해줘. 고지혈은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표준체 상품.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당뇨는 그래서 이제 합병증이 무서우니까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리 자르고 눈 안 보이고 팔 자르고 손가락 자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당뇨인 사람들은 후유장애에 대한 니즈가 높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어떤 거?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예. 그거는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는 질병으로 인해서 팔다리 잘라낼 수도 있고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질병 후유장애로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니즈화기 시킬 수 있겠죠. 오늘 유전자 하러 왔다면서요. 유전자 검사했는데 결과지 이런 거 높게 나오면 이걸로 막 니즈화기 때리는 거예요. 고객님 가입하신 보험에 혈관 질환이 뭐가 안 돼 있고 질병 후유장애가 안 돼 있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후유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유전자 대비 특히나 이런 걸 얘기를 잘 해줘야 되고. 그래서 혈관계통 질환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력이나 식습관이나 왜냐면은 부모님이 이제 김치찌개 먹는데 아빠 거 김치찌개나 내 거 김치찌개 따로 끓여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짜게 먹으면 자식도 짜게 먹지 당연히. 가족 숟가락 같이 넣고 먹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가족력이 무서운 거죠. 당뇨는 또 뭐가 있냐면은 서양인들보다 동양인이 더 많이 걸려요. 왜 그럴까? 몸이 작아. 그래가지고 췌장도 짧아. 그래서 인슐린 많이 분비를 못해. 근데 먹는 건 죄다 당이야. 예, 쌀을 주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동양인들이 실제로 당뇨가 서양인보다 더 많이 걸린다 이런 통계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가족력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좀 있으면 고객한테 니즈 환기 시키기가 좀 더 쉽겠죠. 왜냐면 부모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었는데 내가 뭐 알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니즈 환기를 시킬 줄 알아야 되고. 가족관계는 왜 파악해야 돼요? 가족관계를 왜 파악해야 돼? 그래야 보장. 네. 가족력을 보려면 가족. 그치. 가족력을 보려고 그러면 가족관계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팀장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생보에서는 제대로 가르치는데 생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1년, 2년 주기로 리뷰를 해주라 그래. 보장 분석을 그 이후에도 해주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처음 나하고 만나서 가입했을 때는 실손의료비밖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나중에 30대가 지나가지고 배우자 생기고 자녀 생기고 이러면은 건강보험에 대한 니즈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관계라는 건 그 가족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보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관계를 파악을 하죠. 직업은 왜 파악을 하냐면 연봉을 파악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보험료 납입 여력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정보가 파악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돌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보장문서 들고 오잖아요. 배우자 있어요? 아, 맞다 이래요.
그럼 내가 이제 맛이 가 거기부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배우자 있어요 이러는데 아 맞다 이래. 그럼 가서 도대체 뭘 확인하고 온 거야?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분은 배우자가 있나요 없나요? 네. 아들 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대략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둘 있으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필요할 수 있겠고 실손의료비 필요할 수 있겠고 비교적 사망보험에 대한 니즈도 있을 수 있겠구나. 없으면 내가 불러일으켜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인테리어 업자니까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겠네요. 그러면 좀 이게 좋을 땐 좋을 거고 안 좋을 땐 안 좋겠지만 어쨌든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 벌겠다라는 거 우리가 좀 유축해서 그래도 비교적 이 50만 원 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20만 원이 더 숨어 있대요. 그래서 본인 계약만 70만 원 정도 내고 있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보험료가 과해요, 안 과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명보험에서는 과하다고 생각 안 하더라고. 신용희 단장님이 가입할 땐 과한 게 어딨어. 보장에 맞춰서 보험료를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점을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장에 맞춰서 보험료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실제로 본인 스스로 보험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한국재무설계협회 하고 NH 무슨 미래투자연구소 거기에 의하면 혼자 사는 사람은 내 수입의 8% 정도를 보험료를 유지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적정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 전체 수입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보험료를 나입하면 적정하다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 사람 본인 보험료만 70만 원 내고 있으니까 배우자 보험료랑 자녀 보험료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낼까요? 100은 넘게. 100은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때는 한 200은 낼 것 같은데. 애들 둘, 한 20, 배우자, 해가지고 합치면 제가 볼 때 한 150에서 한 200은 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고객님의 월 평균 수입에 적정한 보험료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런 것도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제 간접적인 건데, 이 보험료에 대한 수용성이 어떤지. 그래서 70만 원 정도면은 혼자 예. 사왔어? 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거까지는. 그렇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한테는 굳이 가가지고 보험료 줄여준다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꼭 우리 그 신입 팀장님 내지는 보장분석 영업에 심취해 있는 이 설계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같은 보험료인데 보장 넓게 해줄게, 보험료는 줄여주면서 보장 넓게 해줄게라는 이 논리를 펼쳐갖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야. 왜? 보험료를 줄여주겠다고 일단 던져놓고 왔는데 아무리 설계를 해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너무 쉽게 이렇게 던지면 안 되는데 보험료 수용성이 높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람한테는 보험료는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장이 좋게 내가 좀 변환을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대략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파악을 하고 보험을 하나씩 들춰볼게요. 그러면 월수입 보험료는 50만 원 정도 되고 자 여기 보시면은 납입 완료하고 납입 예정이랑 총보험료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손해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특징이니까 이거는 참고는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이제 그냥 넘어가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10만 원 곱하기 30만 원 30년 하면은 얼마야? 7,200만 원인가? 7,200만 원이에요. 네, 7,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10만 원짜리 보험이 딱 봤더니 한 5년 정도 됐어. 그러면은 120에 600만 원, 예, 706년 5년 정도 됐으면 한 6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이거를 컨설팅 하자 그러니까 고객이 냈던 보험료를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컨설팅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월 납입 불이익 금액을 좀 줄여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총 납입 보험료가 너 앞으로 남은 게 600만 원 빼면은 6,600만 원 남았어. 근데 내가 한 5,800만 원짜리 보험 하나 짜볼게. 총 납입 보험료로 봤을 때 이렇게 해도 보장이 더 좋아질 수 있어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손해보험에는.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고객들 중에는 이런 것까지 따지고 치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야 월납입 보험료만 줄어들면 뭐해? 총납입 보험료는 어쨌든 늘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넣었던 금액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납입 완료된 게 얼마인지 납입 예정이 얼마인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해지하면 해지환급이 나오는 플랜도 있고 안 나오는 플랜도 있고 다양하니까 이제 요새는. 자, 그 다음에 상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장표가 나오면은 이 전체 납입 보험료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이 상품에 대한 거는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 세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저는 가로로 돼 있는데 요 장표 있죠, 요 장표. 요거 이 장표, 예, 요거 예. 이 장표로 보장분석 영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장표로. 근데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냐면 각 회사별로 암 진단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심장 질환 진단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짧게 리뷰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면 리뷰를 해줄 때 이유를 설명해 주든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팀장님들 보장분석 영업할 때 이거 들고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고객님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빠졌네요. 없어요. 이거 채우셔야겠네요. 혈심장 질환 진단비가 빠졌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채우셔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보면서. 네, 이거 유치원생도 해. 이거 숫자 그림 있는지 없는지 누가 얘기 못해. 다 얘기하지. 그러면 이게 빠졌는데 왜 필요한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심근경색 담보가 있는데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가 왜 필요한데요? 보장 범위가 넓. 그리고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왜 중요한데? 사람들은 심근경색에 걸려서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스토리를 좀 풀어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들도 보면 딱 우리 팀장님들도 똑같아요. 가가지고 그냥 없어요 이거 없어요, 채우셔야 돼요. 이게 쉽기는 하죠. 근데 과연 그럼 그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는 거지. 그러면 옛날에는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가 없었는데 지금은 왜 생긴 거야?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생겼어? 이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고객한테 자연스럽게 나가죠. 왜 필요한지. 자, 예를 들면은 전체적인 이제 보험 트렌드를 지금 설명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시간은 되시죠? 자,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전체적인 이제 보험 트렌드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2010년도까지만 해도 보험이 몇 세 만기였을까요? 80세 만기. 그거면 충분하다 그랬어. 왜 그랬을까? 수명이 80세 사람들이 진짜 죽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80세로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험 80세 만기로 가입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경험생명표가 연장돼가지고 평균적으로 여자는 몇 세까지 산대요? 90세예요. 남자는 83세인가? 85세인가? 하여튼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균이 그럴 정도라는 건 절반 이상은 90세 이상 산다는 거야. 이제 여자는 둘 중에 한 분은 90세 이상 사시겠네요. 자, 남자는 절반 이상은 80대 중반 이상을 산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90세 80세 만기가 안 되지, 진짜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진짜 80세 만기 충분했던 거예요. 자, 암 진단비가 왜 예전에는 막 3천만 원 있으면 되고 지금 막 1억 있어야 된다고 왜 얘기가 나올까요?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지.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암이 왜 지금 1억이 필요한데? 예. 치료 치료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이 치료 방법이 많아져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요? 비급여 항목, 예. 치료 비급여 항목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약제. 그래. 그 약제가 비급여에 들어가겠죠? 예. 통원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겠지. 통원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요? 입원을 못하니까 실비로 처리가 안 돼. 그렇지. 입원을 못하니까 실손의료비는 한도가, 통원 한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실손의료비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결론은 두 가지예요. 치료비하고 생활비예요. 근데 2010년대까지만 해도 암진단비 가입할 때 3천이면 충분하다고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때 2010년도 때는 진짜로 암진단비가 3천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왜 그랬을까? 그때 물가가 낮아서.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그때는 암 걸리면 다 죽었어. 다 죽으니까 암을 진단비는 치료비 목적이 아니라, 암진단비 3천만 원 가입하시고요, 가장이 당장 치료하러 들어가면은 누군가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암진단비 3천이 충분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살 수 있으니까. 제가 오면서 가영 FA님 잠깐 생각난 게, 생각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뉴스 기사 봤는데, 안녕하십니까 가영인가? 누가 있더라고 막. 근데 그 사람이 혈액암 4기였는데 완치됐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4기였는데. 그러니까 암이 예전에는 치료가 가능한 영역이 아니었는데, 진짜 치료가 가능해서 이 생존이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실제로 주변에 살아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치료비도 중요해진 거예요. 치료가 가능한 영역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치료가 가능한 영역에 들어와서 그럼 어떤 게 문제가 되는데 하고 봤더니, 중입자 치료도 문제가 되고, 막 500만 원씩 12번 받아야 되는데 6천만 원씩 깨진다 그러고, 항암제도 뭐 물론 이제 보험이 되는 것도 있고, 건강보험 처리가 되고 실손의료비 처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항암제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근데 우리는 암에 걸리면은 이 치료비랑 이런 것도 고민 안 하고 쓰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암진단비를 많이 가입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 치료비 같은 담보들로 보완해가지고 1억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 암이 1억이 필요한데 왜 필요한지를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2010년도 때까지만 해도 생명보험사에서는 뇌졸중 진단비도 안 팔았어. 뇌졸중 진단비도 안 팔았다고, 생명보험사에서는. 뇌출혈 진단비만 팔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옛날에 2005년도 이전에는 이 뇌졸중 진단비를 잠깐 팔았었어요. 몇 년 정도. 근데 2005년도 이후 넘어오면서 이제 뇌출혈 진단비로 바뀌었어, 생명보험사는.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는 그 옛날부터 뇌졸중 진단비를 팔다가 잠깐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2008년도, 9년도, 10년도 이때쯤에. 근데 그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다시 없애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의 대부분은 최근에 가입한 게 없다라 그러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생기기 전에 최근에 가입한 게 없다라 그러면 대부분은 다 뇌출혈 내지는 뇌졸중으로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때는 뇌출혈 뇌졸중이 있었고 왜 지금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생겼냐고. 왜 그랬을까? 보험회사가 팔아먹으려고? 그때는 터져야지 갖는 건데 지금은 검사하면서 빨리 알 수 있는. 그렇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발견할 때쯤 되면 이미 터진 거야. 그래서 쓰러져 있어요. 병원에 실려가고. 예. 그리고 벌써 수술 들어갔고. 그러니까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 이미 상태가 완전 맛이 갔어. 그냥 메롱이야. 가가지고 이제 후유장애 오고. 뇌출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뭐라고 고객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고객님, 뇌출혈 진단비는요, 사망보험금이랑 비슷합니다. 왜?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가기 전에 현장에서 죽거나 아니면 가다가 죽거나,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병원에 가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온몸에 후유장애가 남아서 거의 반신부수 상태가 됩니다. 뇌출혈 진단비는 사망보험이랑 똑같아요. 자, 근데 고객님, 왜 2018년도 이후에 실제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게 갑자기 다시 부활을 해버립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없앴다가 다시 생겼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2018년도에 생겼어요. 왜 생겼냐는 거지. 팔아먹으려고?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조기에 검사를 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유식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때 배경을 좀 이해를 해보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문재인 케어라는 걸 시행을 해요. 그걸 하면서 문재인이 뭘 하냐면 뇌 MRI를 급여화를 시켜버렸어. 건강보험 처리해 주는 걸로. 그랬더니 뇌꽈리 환자 있죠, 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 이 환자가 급격하게 치솟기 시작합니다. 환자 수가. 근데 이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원래 있었다라는 거지. 이게 꽈리가 이게 급여화가 되니까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지면서 너도나도 검사하기 시작해서 환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조기 검진해서 발견해서 치료가 가능한 시기가 됐다. 근데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이 보험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가지고, 이 고객님이, 자 보세요. 고객님이 머리 아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객님? 고객님 머리 아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 깨질 듯이. 안 먹어요? 두통약 먹을 거잖아요, 고객님. 그럼 두통약 먹고 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너무 머리 깨질 듯이 아파. 해결이 안 돼. 아니지, 핸드폰으로 찾아보겠지. 내 질병이 도대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가? 핸드폰 찾아봤는데 증상이 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검사가 갔겠죠. 병원 가가지고 CT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하면 대학병원 가가지고 다시 한번 검사 받으라 그러고. 그 상태면 이미 고객님 뇌출혈 진단비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 내 발로 걸어갔잖아요. 뇌졸중하고 뇌출혈 환자는 내 발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앰뷸런스 실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필요하신 거예요. 심근경색 진단비가 마찬가지로 2010년도 전에 있었고, 마찬가지로 심근경색 진단비도 마찬가지예요. 왜 심근경색 진단비는 저도 사망보험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왜? 심근경색 걸리면은 주변에서 누가 CPR 하거나 빨리 병원을 골든타임 안에 안 끌고 가면 죽거든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2010년도 이전에는 실제로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했었다고요. 자, 근데 2018년도 이후에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라는 게 다시 부활을 합니다. 2010년도쯤에 없어졌다가 부활을 하는데, 이 2018년도 이후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부활은 2018년도에 됐지만 2019년도에 심장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건강보험 처리되지 않던 그 심장 초음파가 실제로는 원래 한 23만 원, 26만 원 정도 하던 게 심장 초음파가 급여화가 되면서 한 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환자들이 늘어났을까요? 협심증 환자가 또 급격하게 치솟기 시작합니다. 부정맥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왜 그랬을까? 검사를 받았으니까. 검사를 안 받던 사람들이 이거 건강보험 처리해준다니까 너도나도 가가지고 심장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가가지고 초음파 한번 해보고 싶다 해버리니까, 의사들도 건강보험 처리된다니까 환자 부담 없이 막 질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가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고객님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미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심근경색 진단비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왜? 그냥 걸어오셨으니까. 심근경색이시면 고객님 못 걸어가요. 심근경색 환자들이 실제로 살아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코끼리가 여기 가슴을 밟고 지나가는 느낌이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대요, 심근경색 환자들이. 실제로 심근경색이 오면 살아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라는 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가야 되는데, 부족해서 이게 추가 가입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초보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지금 하는 얘기들을 알고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뭐 3대 진단비에 대한 이정환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범위에 대한 얘기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항상 아까 신용희 단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고객님들한테 이 보장 분석도, 저는 팀장님들은 이제 젊고 유능하니까 이걸 들고 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직은 내가 화법이 딸리고 이게 딸린다 그러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료를 준비를 좀 하세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랑 뇌졸중 진단비랑 뇌출혈 진단비 그림 그려가면
그림 이거 하나 사진 잘라가지고 그냥 붙여요. 그냥 꾸밀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가가지고 고객님한테 고객님 두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더 보장 범위가 더 넓어 보이세요? 네, 얘기하는 거하고 고객님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내추럴 진단비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눈으로 그렇게 그림으로 보면 확 와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여기다 준비를 좀 해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가 모르겠고 말을 못하겠으면 정보도 다 써가지고 가라. 자, 주은 팀장님이 제가 보장 문서에다가 여기다 탁 깨알 같은 글씨를 쓰고 가가지고 주은 팀장님한테 가서 보장 분석을 해요. 그럼 주은 팀장님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씨, 초짜가 왔구나. 초짜 설계사한테 잘못 걸렸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준비를 많이 아, 나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팀장님도 이거 준비를 그렇게 하시라고요. 좀 그림 같은 것도 갖다 붙이고. 그래서 보장 분석 통계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료들만 모아놓은 자료들도 있어. 우리 카페에 있어. 찾아보면.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KB 거를 저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왜 KB 거를 활용을 하냐면 KB 거는 이렇게 담보가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족 보장, 진단 보장,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조금 이렇게 큰 맥락으로 써 있어서 KB 걸 많이 활용하는데 롯데가 좀 디테일하게 잘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님 가족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가족 보장은 누가 받는 걸까요? 고객님이 아니라 고객님의 가족이 받는 돈이에요. 그러면 고객님 여기 가족 보장에 혼자 사시는데 이게 돈이 많이 있으면 고객님 이 돈은 다 뭐예요? 나가는 돈이겠죠. 고객님 쓸모없는 돈이고. 아, 고객님 쓸모없는 돈을 많이 지출하고 계시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정도 짚어주고 넘어간다는 거죠. 큰 그림. 기회요? 아니야? 안 하다? 별로야? 자, 그래서 그렇게 큰 맥락에서만 묶어서 설명해주고 담보 디테일하게는 너무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서 요거 조금 없으시네요. 근데 이따가 뒤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림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하시면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별 보장 분석을 들어갔을 때 저는 본격적으로 고객님이 잘한 점, 못한 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고객님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보장 분석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장 분석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들고 가서 그냥 이걸로 막 끝내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종이 하나를 들고 가요. 흰 종이를 딱 꺼내. 자, 그 다음에 고객님 앞에 써. 고객님, 자, 제가 고객님한테 현재 이 보험에 대한 어떤 트렌드 그리고 이제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시는 게 좋은지 뭐 기준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종이에다가 기준을 좀 써. 암은 이렇게 가입하셔야 되고요. 뇌는 이렇게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님 진단 한번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술을 해서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 지금 평균 연령이 늘어나서 여자는 90세, 남자는 80몇 세 수술도 몇 번씩이나 하고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살면서 수술 한 번 안 하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비 담보가 준비가 잘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금액이 크게. 그 다음에 실손의료비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고객님이 가용 가능하신 보험료 안에 있으면 더 좋겠죠. 이 정도 기준을 같이 세우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기준을 세우고 시작할까요? 납득시키려고? 그래 내가 좀 끌고 올 수 있게.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네가 판단하라고. 기준을 세워줬잖아요. 보험 리뷰할 건데 요거로 딱 들어가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판단할 수 있게 기준을 먼저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미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해놨어요. 다 PT 해놨어. 그 다음에 보장 분석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 내 거 보면서 이거 잘못됐나 보네. 그래서 고객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보장 분석 영업은 끝난 거냐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가 나오면 보장 분석 영업은 끝난 거야. 이걸 나오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면 바로 그냥 클로징이야. 그냥 고객님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음번에 준비해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이거 주면 돼 안 돼? 너무 지저분하게 잘 쓴 게 많아가지고 다음번에 정리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올게요. 왜? 이것도 들고 가가지고 다른 설계사한테 맡길 수 있으니까 주면 안 돼. 팍 써야 돼 여기다가. 왜?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거 들고 들어가도 돼요. 스타일은 두 분한테 맞는 걸로 하세요. 근데 보장 분석 딱 들어가기 전에 고객님 제가 올바른 보험 가입하는 건 어떤 기준인지. 고객님 그동안 지금 이분도 보험 예를 들면 뭐래? 누가 가입을 시켜줬대요? 엄마가 가입시켜줬다고요? 엄마가 가입시켜줬고 유지도 엄마가 하고 있어요? 계약자도 혹시 엄마로 돼 있어요? 계약 엄마 다 했는데 네. 보험료 나는 자기가. 보험료는 본인이 하고 있고. 그럼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 20대 후반 애들이 보험료 납입도 안 하고 엄마가 계약자로 돼 있고 엄마가 보험료 아직도 내고 있대요. 그럼 저건 그것도 뭐라고 해요. 건들 수도 없잖아. 왜? 뭐라고 해야지. 네 건데 네가 관리하는 게 맞는데 그것도 명분을 좀 줘야죠. 보장성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직장 다니면? 보장성 보험료의 12%를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직장인들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보험료. 직장인들만. 그래서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애거 보험료를 납입을 해줘요. 엄마가 계약자로 돼 있어. 근데 이거는 아이가 20세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거는 거기서 빠져. 내가 납입하는 엄마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빠져. 근데 내가 만난 고객이 28세인데 직장도 다니고 있고 아직도 엄마가 내주고 있대. 야, 너 세액공제 혜택 받아야지. 계약자를 니로 변경해가지고 니가 아니면 보험을 다시 들든가 해가지고 그것도 얘기해준다고. 그런 것도
세액공제 얘기도 해주고 직장인들 그런 거 관심 많잖아요. 본인이 돈 내야 되고. 네, 계약자를 변경을 해줘야 돼요. 본인 이름으로. 그럼 엄마가 지금 얘가지 엄마가 다 내줬잖아요. 엄마가 계약자니까 네. 납입은 이제 얘가 하니까 그러면 일단 근데 한도가 있어. 전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연 100만 원까지. 네, 연 100만 원까지만 돼요. 그러니까 12개월로 조금 졸린데? 아니. 걱정 안 하면 네. 니로 다 갖고 와가지고 네가 그냥 다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면 좀 더 나아. 뭐 그래도 되죠. 근데 연 100만 원까지니까 12개월로 쪼개면요. 한 8만 원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근데 그냥 터는 거야, 그냥. 정신 차리라고. 왜냐면 아직도 엄마가 납해주고 막 정신머리 못 차리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애들한테 개몽시켜야지, 이제. 정신 차리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삼성생명 상품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보장문서 들어가겠습니다. 기준 설명하는 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A4 용지에다가 딱 써가지고 종합보험이라는 건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내가 기준을 하나 천장으로 설명할 수 있나? 일목요연하게. 암, 뇌, 심장, 수술비, 일당, 그 다음에 운전자, 그 다음에 배상 책임 할 수 있는가? 네. 그걸 못하겠어요. 그걸 못하겠어요? 제가 네. 그 기준이 딱 명확해. 그거를 못하겠죠? 그거를 지금부터 하려고 그러면 한 시간이 앞으로 더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를 일단은 그거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 갱신형이에요. 삼성생명 암보험 갱신형. 자, 그러면 갱신형은 어떤 게 갱신형이에요? 갱신형이라는 건 뭐가 바뀌는 게 갱신형이에요? 보험료 보험료가 뭐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근데 보험료가 높아지기만 할까요? 아니면 낮아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낮아질 수도 있을까요? 위험료가 네. 위험률이 나는. 손해율이 낮아지면. 근데 우리는 다 나이를 먹잖아요. 그럼 손해율이 당연히, 위험률이 당연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0년 갱신형인데 10년 전하고 지금에 비해서 위험률이 더 높아졌겠어요? 안 높아졌겠어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정확하게는 뭐냐면요. 상해담보는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상해담보. 나의 상해담보는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지 않아요. 직업급수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급이라고 한다면은 상해보험료는 갱신하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야. 손해율에 따라서. 실제로 낮아지기도 해요. 그러나 질병담보에 대한 보험료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나이가 드니까. 질병담보는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늘어나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2013년도에 가입했습니다. 보장기간이 2013년도부터 2028년까지래요. 그러면 갱신형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 상품은 몇 년 갱신형일까요? 15년. 네, 이 상품은 15년 갱신형이죠. 유추하는 거야. 네. 아, 이게 납입 주기가 15년이니까 15년 갱신형이겠네라고 유추하는 거예요. 보장은 몇 세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얘가 86년생이거든요. 네. 86년생이면 네. 13년이 7세. 네. 2028년 되면 이제 42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42세까지 보장받고 끝나는 보험이 아니라 42세 때 한 번 갱신이 돼서 또 보험료를 내고 또 보험료를 내고 언제까지 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뭐라고 이제 비유를 해주냐면 갱신형 보험은 렌탈이에요, 렌탈. 그 다음에 비갱신형 보험은 할부예요. 그러면 고객님은 집을 젊은 사람이 한정되는 거예요. 나이 있으신 분한테 비갱신 또 꽂으면 안 돼요, 그냥. 예. 저는 고객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집을 고객님 지금 젊으시잖아요. 월세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자가로 살고 싶으세요? 자가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월세 보험이야, 월세 보험. 왜? 계속 그냥 돈만 내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월세 사시는 거예요,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비유가 쉬울라나?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동차를 렌탈로 살 수도 있고 할부로 살 수도 있고. 근데 할부로 산 거는 근데 자동차는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감가가 되니까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집값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비유를 하세요. 월세하고 자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시냐. 그래서 고객님 연령대에는 보통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비갱신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 자, 우리는 의료비를 언제 많이 지출할까요? 언제 많이 지출할까, 의료비를 우리가? 예? 그렇지, 늙어서 지출하지. 몇 세 기준으로 많이 지출할까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노인이라고 하는 연령대가 몇 살일까요? 지금 이제는 70세? 실제로는 그렇지, 생리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건 65세부터 이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그래서 65세 이후를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근데 이 의료비를 전체 우리가 살면서 쓰는 의료비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애의료비라고 불러요. 이 전체 생애의료비의 55% 정도가 65세 이후에 지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객님 왜 갱신형 보험을 지금 가입하시면 안 되는 거냐, 왜 지금 비갱신을 가입하셔야 되냐, 이것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 자가 이것도 좋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고객은 바로 빠가 와닿죠. 근데 이유를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65세 이후에 의료비를 지출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직장 은퇴를 몇 살 때 해? 65세 때 해요? 직장을 보통 50대 중반 후반 때 다 은퇴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갱신형을 가입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미 은퇴는 했고 소득은 없고 연금을 이제 받아서 내 생활비로 써야 되는 그 시기에 받아가지고 보험료로 지출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제가 만나는 고객님들한테, 고객님 연령대 분들은 보통 제가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65세 이전에 비갱신으로 완납된 보험을 하나 내지 2개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때 가서 부족한 보험은 갱신형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고 컨설팅을 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네? 막막하죠? 어떻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한숨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났어요. 지금 한 시간 좀 더 넘었는데 왜냐면 갈 길이 너무 멀어서 갈 길이 너무 자고 가기로 했어요. 나는 강의는 몇 시간에도 상관없어. 저도 괜찮아. 지금 갈 길이 너무 멀대잖아 지금. 이거 갈 길이 너무 멀다고 이거. 말도 못 디디는. 네 말씀하세요. 어쨌든 비갱신보다 갱신형이 싸잖아. 근데 뭐 3명 중에 1명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뭐 내가 갱신형으로 싸게 만약에 30대 초반에 네. 갱신형으로 50세까지 갱신형이 높아봐도 비갱신보다 싸다 치면 네. 내가 그때 암에 걸리면 땡큐지. 갱신형이 짱이지 그러면. 근데 통계적으로 거기에 걸려야지 말이지. 그게 짱이에요 실제로. 네. 50세 때 네. 끝나서 네. 그러면 이제 왜 안 걸렸잖아요. 네. 그러면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다시 또 이걸 갱신해야 되나요? 네. 그때 그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무지하게 뛰겠죠. 엄청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측할 수 없죠. 그러면은 예측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한번 설계해보면 되지. 그 나이대로. 그 나이대로 네. 지금 한번 예를 들어서 30세 때 20년 갱신형으로 가입해요. 그럼 50세로 한번 설계해보면 되잖아요. 20년 갱신형으로. 똑같은 담보로. 그러면 이 정도 예측되겠구나. 물론 물가 상승률 반영되겠지만 대략 때려볼 수 있죠. 근데 그거 굳이 7만 원짜리 20년 갱신형으로 때리면 20년 뒤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똑같은 보장이면? 한 40만 원 되나? 그런 거 네. 그거를 보여주는 거. 그거 보여주면 이제 맛이 가죠. 아씨 갱신형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그러나 저는 갱신형 가입돼 있습니다. 왜? 나는 암진단비 1억 보장 받을 거거든 나는. 55세 전에. 왜요? 나는 걸릴 것 같거든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갱신형으로 암 1억 딱 때려 넣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3천, 수술비 3천. 딱 저는 뇌혈관 탁 진단 받고 수술 받으면 한 1억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객님 100세 만기로 비갱신을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이 자녀를 책임지거나 배우자를 책임져야 되는 시기에 갱신형으로 추가 보완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1층은 일단 비갱신으로 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갱신형으로만 가입되시다면 더 보험료를 늘리기 힘드시더라면 조금 늘리는 선에서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시고 갱신형은 나중에 여유가 되실 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얘는 이제 하루라도 빨리 들어야지 좀 더 들래지. 이해되셨죠? 네, 기가 막힌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제 그럼 우리가 이 정도 얘기하고 나서 이 보험을 이제 보자는 거죠. 딱 봤더니 28,800원을 내고 있어요. 일단 갱신형부터 탈락이야. 그냥 끝이야. 더 얘기할 것도 없어. 근데 보니까 암 진단비가 5천만 원 들어가 있네요. 보장이 크네. 뇌출혈 진단비가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뇌출혈 들어가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심근경색과 뇌출혈 진단비 1,000만 원씩 들어가 있고 암 사망 5천만 원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이게 옛날 보험의 특징이에요. 옛날 보험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2018년도 이전 보험들의 특징인데 내가 가입하고 싶은 건 이건데 이걸 가입하려고 했더니 다른 것도 자꾸 붙여서 가입하래. 이걸 보통 보험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스코어링이라고 불러. 스코어링. 뭐냐면 스코어링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암 진단비 가입하고 싶은데 자꾸 암 사망도 가입하려는 거야. 네, 연계 조건. 한국말로 쓰는 연계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암 진단비 가입하려고 했더니 암 사망 가입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고객들한테 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만약에 우리 또 컨설팅 한다. 우리는 가서 뭐라도 깨가지고 와야지 내가 가입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험이 막 한 3개, 4개로 찢어져 있어. 근데 거기에 다 사망이 들어가 있어요. 연계 조건으로. 그럼 저는 그것도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해. 이거 필요해서 가입하신 거 맞냐고. 사망담보. 이거 왜 가입하셨냐고. 알려드릴까요, 고객님? 고객님이 이 보험을 다 이렇게 찢어서 가입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찢어서 가입하면 찢어서 가입할수록 고객님이 누수가 되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사업비라는 건 진짜로 그냥 누수되는 보험료예요. 왜? 고객님 여기 암사망 이거 필요해서 가입하셨냐고요. 증권을 자꾸 이렇게 찢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험은 필요한 걸 이렇게 탁 들고 또 거기다가 또 하나 갱신형 하나 추가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막 이거 좋고 저기 좋다 그래서 수술비는 여기 들고 암은 여기 들고 진단비는 여기 들고 여기다 이렇게 가입하시면은 불필요한 담보가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으로 가입되실 겁니다. 요거는 많이 쪼개서 막 가입하신 분들한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논리들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맞춤형이야 그냥. 이 사람은 여기에다 이렇게 까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까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28,800원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보험이 고객님이 지금 36살이니까 6년 뒤에 이제 갱신이 되시겠네요. 그리고 소외감이라고 써 있는데 소외감이 6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용어를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손해보험사에서는 유사함이라고 부르는 거를 생명보험사에서는 소외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 소외감은 아마도 유사함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뭐 유사함이라 그러면 제갑경기 해가지고 제자리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해가지고 조갑경 아시죠? 연예인. 예. 조갑경기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삼성생명 이런 거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약관을 딱 들어가. 약관을 들어가 보세요. 실제로 한번. 공실 가서. 공실 왜 들어가? 저 인카금융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 인카금융 서비스의 좌측 상단에 보장 분석 버튼 누르시면은 거기에 약관 보기라고 나와요. 약관 보기 눌러서 삼성생명으로 하시고 이거 약관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고 암진단비 약관을 들어가 봐. 들어가 봐서 거기에 소외감 기준이 따로 또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암진단비가 맞는데 약관을 뜯어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전립선암하고 자궁암 시에는 실제 고객님이 받는 암진단비의 30%만 지급하겠습니다. 20%만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약관들이 있다고. 옛날 생명보험사 암보험 상품들 중에. 그때는 모르고 좋다고 팔았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소외감 해가지고 요 4가지 암들에 대해서 소외감을 지급하면 얼마나 고객이 억울하겠어요. 네. 실제로 파보면 있다니까. 이것도 한번 파봐요. 네. 그러면 남자 고객이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남자인데 그러면 전립선암하고 아까 뭐라고 했어? 자유방전, 방광. 그럼 고객님 남자분이신데 전립선암 걸리시면 고객님 암진단비 이거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여기 5천만 원 써 있는데 그 찾아봤더니 20% 나간대. 벌써 끝났지. 그러면 이게 더 설명할 거 없지. 정리하셔야겠네.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까기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아니 근데 진짜 약관 찾아보면 있다니까. 담보 하나하나 다 얘기 안 해줘도 되지만 아예 안 해줘도 돼요. 담보장 이런 거는 예. 이런 건 암 통원 일당이나 뭐 암 입원 일당이나 그런 걸 수 있을 텐데 아마 보통 생보 사건이니까 이제 4일 이상부터 보장될 거고 120일까지 보장될 거고 이런 담보일 거. 이때 가입한 담보들이라면.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그냥 대략 알고 있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저기 한번 약관 찾아보세요. 소외감 기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영업을 신용희 단장님은 해본 적이 없다고. 손보사는 이렇게까지도 찾는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과 신용희 단장님의 그 보장분석 영업과 이거를 버무려야지. 손보사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맨날 약관만 대지고 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보사는 맨날 계약이 잘지. 자라. 막 2만 원, 3만 원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알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뒤에 거 보시면은 삼성생명 유니버셜 리빙이라고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CI보험을 CI보험이라고 써놔요. 근데 삼성생명은 이거를 2가지로 바꿔놨는데 퍼펙트 통합보험이라는 보험하고 그 다음에 유니버셜 리빙이라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대표적인 CI보험 중에 하나예요. 삼성생명은 이제 CI보험을 이렇게 팔았었어요. 리빙케어라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럼 얘는 이제 CI보험인데 CI보험은 종신보험이죠. 종신보험. 예, 종신보험이에요. 근데 CI 종신보험이죠. 정확한 명칭은. 그래서 이 앞에 크리티컬 일리스라 그래서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주는 상품. 예. 근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CI보험은 종신보험인데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선지급도 해줄 수 있는 종신보험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없을 건데 CI보험은 종합보험이에요. 암, 뇌, 심장까지 같이 보장해주는 종합보험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걔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종합보험의 그 암내심하고 보장 범위가 조금 판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배우셨겠지만 어때요? 암은 보장 범위가 1기 암이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연기 예,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1기 암에 걸렸어요. 암이 1기부터 4기까지 있잖아요. 연기 1기, 3기, 4기. 그럼 이제 1기 암 딱 진단됐어요. 암 선지급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돼요. 됩니다. 1기 암은 선지급이 돼요. 근데 하도 손해보험 설계사들이 CI보험은 암 1기 때 안 나가요 하면서 쓰레기라고 막 욕을 해대니까 안 나가는 줄 아는데 나가. 실제로 나갑니다. 네. 그래서 나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암 진단비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약관을 열어보면 유방암보다는 초기 전립선암이나 이제 갑상선암 뭐 이런 기타 피부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금이 안 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한 7가지 정도. 그 정도는 혹시나 내가 CI보험을 까고 싶다 그러면 뽑아가지고 들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은 내심이 있으면 네. 암 걸리면 나머지 2개는 살아있잖아요. 네. CI는 만약에 3개 중에 암 걸려버리면 나머지 2개도 그냥 다 사라지고 그렇죠. 다 사라지고 그냥 암만 보장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죽고 나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1형, 2형이 있는데 보통 이제 1형은 뭐 50% 선지급형, 뭐 80% 선지급형 뭐 이렇게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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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깨시라고 하시고 18년 됐으니까 1년만 더 내면 되는데 완납해야죠. 이거는 보장 받아야죠.
완납하면 종신토록 보장받는데 이걸 왜 해지를 해요?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컨셉에 맞잖아요. 들고 있으라 그래야지. 근데 뭐 이런 건 얘기할 수 있겠죠. CI 보험이기 때문에 뇌하고 심장 쪽에 대한 범위는 사실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 덕분에라도 뇌하고 심장 쪽은 반드시 보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뇌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CI보험, 뇌, 선지급. 그래서 CI보험 가입할 때 보통 설계를 잘하는 CI보험 설계사 분들은 CI보험 가입할 때 한 번만 나간다라는 게 단점이라는 걸 알아. 설계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CI 두 번째 보장받는 특약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넣는 설계사들은 그래도 설계 좀 하는 생명보험 설계사분들. 근데 그냥 그거 없이 그냥 한 번만 보장받는 거. 얘는 그러면 몇 퍼센트 선지급형일까요? 80%. 왜? 5천이 있고 똑같은 담보 이름으로 4천짜리도 있죠. 그러면 일반 사망 5천만 원짜리인데 80% 선지급이 되는구나. 그럼 선지급이 뭘로 되냐?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 그 다음에 중대한 수술, 그 다음에 말기 질환, 말기 폐질환, 말기 신장질환, 이렇게 이제 선지급이 됩니다. 그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실래요? 그 질환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봤어요? 말기 간질환은 어떻게 말기 간질환이에요? 간질환으로 죽을 때 되는 게 맞지. 그렇지. 우리가 조금 더 전문성 갖추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말기 간질환 같은 경우에는 간성 뇌병증이라 그래서 간질환이면 혼수 상태에 빠져요. 그리고 황달이 와야 되고 복수가 차올라야 돼요. 이거 세 가지가 그냥 엔드 조건이야. 다 같이 와야 돼. 그래야지 말기 간질환이에요. 자, 말기 폐질환은 뭐냐면요, 호기율이라 그래서 숨을 한 번에 훅 하고 내뱉는 정도. 이게 정상 예측치의 25% 이하. 그러면 호흡기를 영구적으로 달고 있어야 돼. 숨을 내가 내 힘으로 못 쉬어요. 화장실도 못 가. 폐암 걸리면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거 아세요? 왜 요양병원에 입원할까요? 호흡이 딸려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 그래서 똥 오줌을 그냥 거기서 가려야 돼.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해요. 자, 그 다음에 말기 신부전증. 요건 뭘까요? 신장인데 투석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말기 신부전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뇌질환. 중대한 뇌졸중이잖아요. 뇌졸중은 뭐예요? 뇌경색과 뇌출혈이 합쳐진 게 뇌졸중이죠. 뇌졸중. 혈관이 뻥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이게 뇌졸중인데, 중대한 뇌졸중은 뭐냐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까지는 맞아. 근데 그러고 나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과 일상생활 동작 제한 상태의 25% 이상의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이 돼요. 이게 약관에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그대로 써 있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과 일상생활 동작 제한 상태의 25% 이상의 후유장애가 남아야 된다. 그래서 일상생활 동작 제한 상태의 후유장애 표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25%면 어떤지 아세요? 한 달 25%밖에 안 되잖아요. 80%가 아니잖아. 내가 혼자 걷지 못하는 상태가 한 15% 정도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걸어야 되는 상태가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밥을 혼자 못 먹거나 화장실을 못 가거나 뭔가 하나가 더 겹쳐야 돼. 그러니까 25% 뇌졸중이 얼마나 받기 힘드냐고. 물론 뇌졸중 오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하나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뇌졸중 오면 요새 어떻게 해요? 뇌졸중 오면 요새 어떻게 해? 뇌졸중이 뇌출혈도 있고 뇌경색도 있다. 뇌경색이 왔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지. 무슨 약? 용해제, 혈전 용해제를 투여를 하잖아요. 그러고 한 며칠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평생 그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 피가 응고되지 않는 약. 왜냐하면 피떡이 가서 이게 고인 거잖아요.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한번 투여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간단한 수술도 대학병원에 가서 해야 돼요. 왜? 수술을 하기 시작하면 피가 멈추질 않아갖고. 이런 것들도 배경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너무 의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의학 지식들은 기본적인 의학 지식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아니야. 그래서 이 CI 보험은 보시면은 4천이 암, 뇌, 심장, 말기 간, 폐, 신장, 그 다음에 중대한 수술 이런 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보면 질병 수술 보장, 네. 질병 입원, 네. 치료비는 아니고 여기 지금 갱신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보통 3년 갱신형이거나 5년 갱신형이거나 거기 증권을 보면 써 있겠죠? 그래서 얘네는 또 죽을 때까지 가입을 해야죠. 18년을 계속 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보험료가 네. 계속 12만 5천 원이면 이 갱신형 때문에 3년 이렇게 조금씩 올랐을까요? 올랐을 수도 있죠. 올랐을 수 있죠. 그래서 올라서 지금 네. 마지막 지금 1년 남았으니까 네. 12만 5천 네. 원. 올랐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저도 확인을 못하겠지만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들은 적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적립을 차감시켰을 수도 있고, 제가 생보상품 구조까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적립을 차감시키면서 보험료가 안 올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상품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면 대략 이제 삼성생명 유니버셜 리빙 담보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리빙케어 보장 특약은 저거는 보통 뭐냐면 유사암 관련된 보장들이 리빙케어에 들어가 있어요. 유사암 관련된 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특정 질병 수술, 저거는 아마 종수술비 같은 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입원 특약은 입원 일당이고,
4일 이상부터 보장되는. 그래서 그런 담보가 아닐까. 근데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증권 봐야 되죠. 생보는 보통 구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계약 가입시키면 담보가 짜르륵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되어 있을 수 있고. 예. 저한테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상품인데 지금 이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시보험 고객님의 니즈에 맞아요. 니즈에 맞는데 왜 납입기간이 18년으로 돼 있을까요? 납입기간이 왜 18년으로 돼 있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명보험, 손해보험권은 설계하다 보면은 다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왜 18년이라는 이상한 납입기간이 나왔을까요? 그것도 들었지 싶은데 기억이 안 나. 2007년이면은 지금 몇 년 전이에요? 지금 2024년부터 17년 전인가요? 그쵸? 17년 전이죠.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36살이니까 17년 전에 몇 살이었어요? 지금 38, 17년이면 21. 21. 그러면 얘는 21가 아니라 만으로 해서 세납일 거예요. 세납. 40세납. 생명보험에 세납이라는 게 있잖아요. 55세납, 60세납, 65세납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납입기간이 손해보험 걸로 돌리다 보니까 꼭 이렇게 나와요. 보장분석을 돌리면. 그래서 또 팀장님들 잘 모르시면 또 가가지고 이거 납입기간 18년이 다 있네. 이거 왜 이럴까요? 이렇게 고객들한테 반문하고도 그러는데 세납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좋냐 나쁘냐를 판단할 게 아니라 고객님한테 종신보장 5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일반암으로는 이게 선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시면 좋다. 이런 건 칭찬해주죠. 완납 거의 다 하셨으니까 대단하시다고. 네. 완납 다 하기 진짜 어려운데. 그리고 다만 안타까운 건 뇌심장에 대한 보장은 CI보험이 유독 조금 보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어부바 신협비즈 종합공제라고 써 있는 거 상품명으로 한번 추측해 보건데 비즈니까 주택은 아니겠네. 예, 상가나 뭐 인테리어 사업장 같은 곳이겠네요. 하시는 게 저거니까. 그럼 화재보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장분석이라는 건 피보험자 기준으로 담보가 나오기 때문에 주택화재는 담보가 안 나오는 거죠. 상가 화재도 마찬가지고. 건물, 집기, 시설, 가재 이거 담보가 얼마 가입되는지 안 나와요. 화재보험은 보장분석을 100번 돌려도.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은. 네. 그래서 주택화재보험이나 상가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님 이거를 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장도 마찬가지고 집기 가입하신 이래로 집기나 시설이나 뭐 동산이나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 늘어나거나 줄어드신 게 있으실까요? 가입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지사장님이 여기 있던 이 동산들 있죠. 이거 다 지금 팔려고 놨던 동산들이잖아요. 이게 처음에 지사장님이 여기다 화재보험 가입할 때 저 동산들이 있었겠냐고. 없었을 거잖아요. 추후에 늘어났죠. 근데 가입하고 나서 화재보험엔 반영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안 되어 있겠죠.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공장 같은 경우에는 또 뭘까요? A동에 동산이 있었어. 화재보험 가입할 때 내가 A동에다가 있다고 넣어놨어, 동산을. 근데 나중에 B동으로 이사를 시켜놨어요. 근데 이게 화재보험의 증권에 반영이 안 돼 있어. 불 났어. 보상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혹시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실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상가는 뭘 물어볼까요? 상가. 여기 사무실이 있어. 근데 여기 옆에 업종이 뭐예요? 여기 옆에 업종이 뭐예요? 여기도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 노래방이 들어왔어. 그럼 어떡해? 나는 억울하지만 노래방 요율을 갖다 써야 돼. 내 화재보험료도 비싸진다고요. 그러면 높은 걸로 책정이 되니까. 그러면 혹시 주변 상가의 업종이 변동하거나 하신 내용은 없으신가요? 질문 던지는 거예요. 모르겠죠, 고객님? 증권 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네. 그러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단장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단장님한테. 근데 적어도 저한테 물어보실 때 같은 층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고객님한테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층이 다르면 상관없나요? 아니면 같은 층이어야지 그런가? 같은 건물이 이 건물은 층도 상관이 있어요. 이 건물은 전체를 봐야 돼요. 왜냐면 방화구획이 안 돼 있어. 지금 공용 계단 쓰고 있잖아요. 이 계단을 방화구획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계단이다. 이제 철문을 2개를 열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 계단이다. 그러면 이제 층별로 나눌 수 있죠. 층 안에서만 고민하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돼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다 고민해야 돼. 이제 이 건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긴 사무실인데 1층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도 방화구획 안 돼 있고 저렇게 돼 있어. 그럼 사실은 화재보험 가입할 때 카페 갖다 써야 되는 거지. 카페가 좀 더 위험하다면 그거를 거기 전산에다가 요거 업종이 있어요 라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뭐가 제일 높은지 나와요. 화재보험 가입할 때는. 근데 증권 우리는 일단 화재보험이고 뭐고 다 쓸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컨설팅 했는데 화재보험만 남아있으면은 그 설계사가 나중에 와서 또 화재보험 터치한다 그러면서 내 것도 쓸어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는 그 설계사의 모든 계약을 내가 쓸어온다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화재보험이 네. 저 오늘 3년 네. 네. 3년 만기, 3년 만, 5년 만. 예, 예. 3년씩 이렇게 넣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왜 3년을 넣는 사람하고 왜 3년 넣고 10년을 왜 넣어요? 3년 만기랑 10년 만기랑 보험료가 많이 차이 날까요? 적게나 차이 날까요? 많이 차이 안 나요.
많이 차이 안 나요. 수당은 어떤 게 높을까요? 10년이나 10년 만기가 높아요. 그래서 10년이나 10년 만기 파는 거예요. 이왕이면 15년짜리 파세요. 15년 네. 고객이 나는 짧은 거 좋아 아니면 그럼 짧은 거 해주세요. 예. 근데 고객한테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너가 만약에 사업장을 이전을 하잖아. 그러면 여태까지 너의 설계사는 이것도 얘기를 해줘. 여태까지 너의 설계사는 너가 사업장을 이전하면 아마 해지하라고 했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을 이전하면 배설하는 게 가능해. 주소지 바꿔주고 변경 설계라는 게 가능해. 그걸 그냥 그대로 10년 납을 해놓고도.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설계사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보통의 우리 그 아줌마 파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손해보험사 있었잖아요. 아줌마 파워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 이사하셨어요? 다시 가입하셔야겠네요 하면서 해지시켜버리고 하나 더 증권 들이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고객들이 많이 똑똑해져가지고 그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알고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예를 들어 필요하니까 그 자기 사무실에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같이 가져와야 돼. 증권 달라 그러세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본다고. 왜? 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불이야. 불은요, 끝이에요, 끝. 그냥 경제적 파산이라니까요. 그냥 완전히 그냥 어떻게 손수 도리가 없어. 그냥 파산 때려야 돼. 그냥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불. 예. 저희가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을 진단받았어. 진단비를 받고 그게 끝인 거잖아요. 만약 화재보험 같으면 우리 한번 났어요. 10년짜리 저도 보니까 이게 긴 게 낫다 하더라고요. 10년짜리를 받았어. 네. 10년짜리를 받았는데 그 업체가 불이 나고 끝인 거예요. 아니면 10년 동안은 이 계약을 불이 나서 보장을 받았지만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장기 화재 보험은요,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때는 자동 복원이 돼요. 가입 금액이 계속해서 불 또 나도 계속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화재 보험을 그래서 추천하는 거예요. 일반 화재 보험은 1억짜리를 가입했는데 불이 나가서 5천만 원이 나갔어요. 이제는 5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또 불이 나면. 근데 불은 난데 또 나요. 예. 예? 또 가입 누가 또 가입시켜준대? 안 시켜줘요. 가입 안 시켜. 불이 한번 났어. 한동에 설명이 한옥이잖아요. 네. 거기가 50년 된 집인데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화재에 어쨌든 넣었어. 예. 근데 10년짜리 그때 제가 아무것도 무조건 길게 하라고 거기 네, 네, 네. 진짜 아무것도 10년 안에 만약에 그 1년짜리 있다가 불러면 그래서 10년짜리 해야 된다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살짝 이게 생고랑 아리까리 예. 얘들이 우리처럼 진단비를 받은 것처럼 아니에요. 울 때문에 돈을 받았는데 이걸 지금 또 나면 또 준다는 얘기인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또 나면 또 줘요. 또 나면 또 주는 거. 예. 예. 또 나면 또 줘요. 불이 나면 네. 5천만 원 샀으면 5천밖에 안 남았고 그 뒤로 아예 가입을 안 시켜주는 아예 가입을 안 시켜주는 건 아니고, 일반 보험이라는 건 보통 3년 이내 사고 이력을 봐요. 일반 보험이. 여러분들도 향후에 일반 보험도 하실 일이 생길 거예요. 이 업계에서 계속 살아남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걸 한다. 아파트 화재보험. 아파트 화재보험 매년 갱신하는 건데 제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 1,300만 원짜리 갱신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수당이 한 100만 원씩 떨어져. 와, 땡큐지. 그리고 그게 친구 아버지 주택 그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거기서 일하셔가지고, 친구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100만 원짜리 받으면 30만 원씩 지원에다 넣어드려요. 이렇게. 이제 70만 원 탁. 얼마나 마음 따뜻해요, 이제. 근데 그런 일반 보험 같은 걸 할 때 3년 이내 사고 이력을 봐요. 그래서 인수가 안 될 수 있어요. 장기화재 보험은 그렇지만 그냥 죽어도 그 기간 책임지는 거니까. 그래서 장기화재 보험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어차피 우리 보장 분석 하는 김에 장기화재 보험을 또 추천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장기화재 보험을 추천드리는 또 두 번째 이유. 일반 화재 보험에서는 대인 배상이 안 돼요. 화재로 인한 대인 배상이 안 돼요. 보장이. 일반 화재 보험에서는. 근데 장기 화재 보험에서는 대인 배상이 보장이 돼요. 불이 났을 때. 이해되셨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그 담보가 아예 없어. 그냥 일반 화재 보험에서는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인데, 장기 화재 보험으로 오면은 화재 폭발 배상 책임으로 바뀌면서 대인과 대물이 같이 보장이 돼버려요. 되셨죠? 그래서 장기 화재 보험을 추천하는 거예요. 자, 장기 화재 보험을 추천하는 이유, 지금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가입 금액의 80% 미만 사고 시에 자동 복원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인 배상이 보장이 된다. 화재로 인한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일반 화재 보험 가입했어. 나 식당하고 있는데 1년짜리 보험료 싸다고 불 났어. 연기 흡입하고 한 20명 쓰러졌어. 빵원. 대인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장기로 추천을 하시고, 자, 세 번째 장기 화재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이 특약들 있죠. 특약을 일반 화재 보험에서는 다 찢어야 돼요. 새로 증권이 여러 개로 늘어나. 자, 예를 들면 음식물 배상 책임, 화재보험, 영업 배상 책임, 영업 배상 책임에 시설 소유 배상 특약, 이렇게 해서 증권이 식당 같은 경우에도 3개로 늘어나요. 그러나 장기 화재보험으로 오면 음식물 배상 책임, 화재보험, 시설 소유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을 다 한 증권에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화재보험으로 가입하셨을 때는 증권을 여러 개로 쪼개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만 갱신을 놓쳐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고객님도 만전을 기하셔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월마다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납부하시고 마음 편하게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화재 보험은 화재 벌금이라는 담보가 없어요. 화재 벌금. 장기 화재 보험에는 화재 벌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화재 벌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과실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도 마찬가지고 불을 실수로 냈어요. 그러면 실제로 벌금이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그 벌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입해 놓으면 그게 보장이 돼요. 고의로 인한 화재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증권을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증권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떤 걸 확인해야 돼요? 지금 얘기했던 특약들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음식물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시설소요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화재보험의 업종은 제대로 들어가, 그 다음에 면적은 도대체 제대로 들어간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화재보험 컨설팅이에요. 화재보험도 돈 돼요. 돈 돼요, 진짜로. 15년짜리로 하시면. 그러면 처음에 화재보험 하고 싶어요. 뭐 물어봐야 돼요? 뭐 물어봐야 되냐? 주소,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건물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전산에 있어, 그런 기능이. 근데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시설이라 하면 우리 건물을 봤을 때, 건물을 이렇게 뒤집어 엎었을 때, 우리가 상상했을 때 건물 뒤집어 엎었을 때 안 떨어지고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테리어 한 거. 그러면 얘는 시설일까 아니면은 직기비품일까? 이 에어컨. 얘는 시설이지. 근데 스탠딩 에어컨이 있어요. 얘는 시설일까요? 직기비품일까요? 얘는 직기비품이죠. 이 책상이 사무실에 있어요. 얘는 시설일까요? 직기비품일까요? 직기비품이에요. 근데 이 책상이 집에 있어요. 그럼 그건 뭘까요? 이 책상 집에 네, 집에 있어. 이 책상을 내가 집에 가져갔어. 그럼 얘는 뭘까? 얘는 가재도구지. 네, 가재도구. 근데 이 책상을 만드는 공장에 이제 이 책상이 있어. 그럼 이 책상은 뭘까? 동산이지. 이 책상을 만드는 공장, 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골프채들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골프채가 뭘까요? 동산이지. 자, 저기 스크린 골프장에 골프채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걔는 직기비품이지. 골프채를 판매하는 매장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걔는 동산이지. 구분되셨어요? 네. 가재도구랑 직기비품도 구분 못하는 분도 있어요. 가재도구의 가가 뭐야? 쟤는 뭐야? 있을 쟤야. 집에 있는 도구를 가재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계는 어디 있어요? 기계는. 요거 뭐야? 저 프린터 기계예요? 기계 같죠? 네, 저기 직기비품이에요. 기계는 뭐냐면 공장에만 있는 거예요. 공장에만. 우리가 원자재가 완제품으로 갈 때 어떤 공정을 가하는 것들을 기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으면은 걔는 기계가 아니라 직기비품이 되는 거예요. 공장에 있으면 기계가 되는 거고, 이 공정을 가하는 거. 예. 자, 화재보험 또 뭐 얘기했지? 그래서 시설 인테리어 얘기했죠. 시설 그거 얼마 했는지, 인테리어인지. 예. 직기비품은 어느 정도 했는지. 예. 요거 사무실 자기가 오픈했으면 어느 정도 알아요. 저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 머릿속에 얼마 했는지, 직기비품 얼마 했는지. 그 다음에 동산,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술, 고기 이런 것들 팔려고 놔둔 것들 어느 정도 좀 구비가 되어 있는지, 골프채 매장이면은 도대체 그 골프채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지, 이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요. 핸드폰 매장엔 또 뭐가 있겠어? 핸드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 다 동산일 거 아니에요. 이제 걔네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계는 이제 얼마 주고 매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공장 같은 데는 실제로는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단장님, 보통 공장 같은 데는 어떻게 매입했는지 감가상각 치려고 다 계산돼 있죠. 얼마에 매입했는지. 공장 같은 데는 집기나 기계 이런 것들 감가상각 치려고 다 얼마에 매입했는지 다 표 나와 있지 않아요? 공장마다 가지고 있는 표가 있는데 네. 대충 내용 연수 계산해가지고 그냥 때리죠 사실. 그렇죠. 근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막 감가상각 다 계산해서 때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니까. 얼마다 10% 15% 감가 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매입가에서 10% 15%씩 계속 감가된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매입하시고 몇 년 지났는지 해서 감가상각 때려갖고 이제 가입 금액을 우리가 설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상가는 뭐 확인해야 되는지 이해됐죠? 층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있는지, 면적은 돼 있는지, 특약은 제대로 들어갔는지, 장기로 가입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면 되고, 공장 혹시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다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공장은 제일 중요한 게 요율이 제대로 확인이 돼야 돼. 요율. 이 화재보험 요율. 근데 이 요율이 뭐에 달려있냐? 공정에 달려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에 달려있어요. 원자재, 그 다음에 공정, 그 다음에 완제품. 원자재, 공정, 완제품. 요거를 공장 사장님한테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들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그냥 고객님, 제가 고객님 공장 화재보험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은 원자재가 어떤 건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받아 적어. 그 다음에 공정이 어떻게 되나요? 순서대로 물어봐. 몰라도 그걸 일단 받아 적어. 공정이 뭔지. 그 다음에 완제품은 뭔가요? 하고 그게 받아 적어요. 그거 잘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 혹시 천막 같은 거 안 붙어 있는지, 이런 것도 꼭 확인하시고. 천막이 붙어 있으면 화재보험 요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급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 붙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이 고객님이 가입하신 화재보험 증권에는 반영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메리츠의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보시면은 사망담보도 있고 화상진단비도 있고 상해수술비도 있고 뭐가 이것저것 막 가입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보험은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냐면요. 왜 가입했냐면 실손의료비야 이거. 실손의료비예요. 이 상품은 고객은 나는 실비 가입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또 그러면 반대로 36살이 실손의료비를 64,000원 내고 있다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막 이거 자질구레한 막 담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왜 이렇게 들어가 있냐?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단독 실손의료비라는 상품 자체가 2013년도 1월에 출시가 됐어요. 단독으로 실손의료비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게 2013년도 1월에 출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단독 실비라는 건 없어. 그래서 실손의료비에다가 이것저것 끼워서 끼워 팔기를 한 거예요. 이때는 이게 정석이었어요. 실비를 가입하고 싶다 그래도 다른 걸 막 껴서 판매하는 거죠. 근데 2013년도 1월 이후에 단독 실비라는 게 생기긴 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판매를 못 했어요. 왜? 보험사에서 나 단독 실비 가입하고 싶어요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씨 건강검진 결과지 들고 와. 아니면 너 방문진단 때린다. 아니면 방법을 알려줄게. 사망담보 1억 5천 가입해. 그럼 실손의료비 가입시켜줄게. 그러니까 결국엔 실손의료비 가입하면서 사망담보 때려 넣고 막 다른 거 끼워가지고 같이 이제 종합보험으로 판매가 된 거야. 그 이후에도. 근데 갑자기 2018년도 4월 1일자로 금융감독원에서 자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끼워 팔기 금지 하고 이제 딱 때렸어요. 그래서 실손의료비랑 지금 2018년도 이후에 다른 거 같이 있는 거 본 적 없죠. 왜 그러냐면 끼워 팔기가 금지돼서 그냥 단독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보험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비 가입하고 싶으면 2만 원짜리 종합보장이라도 따로 가입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보험사 자율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이 실손의료비를 가입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7대 질병수술비, 뭐 골절진단비, 뭐 질병수술비 20만 원, 화생진단비 20만 원, 상해수술비 30만 원, 일당 2만 원 등등등 가입을 하신 거구나. 사망도 5천만 원 가입하셨고. 그렇지만 과연 이 상품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본 고객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물어볼까요? 엄마 전화했대. 실비 가입한 거야 이런다고. 이해되셨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2012년도면은 네. 이거는 실손의료비는 세대를 구분해드리면 2009년도 10월 이전까지가 1세대 실손의료비, 2009년도 10월부터 2017년도 4월 1일 전까지가 2세대 실손의료비, 4월 1일부터가 3세대 실손의료비, 2021년도 7월 1일부터가 4세대 실손의료비. 그럼 얘는 2세대 실손의료비. 그래서 자기부담금 10%짜리. 지금 만약에 얘를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면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 늘어나게 되죠. 그럼 고객 입장에서 이 실손의료비가 좋네요. 그리고 실손의료비는 100세 만기 실손의료비가 있고 100세 만기긴 한데 15년마다 재가입을 하는 실손의료비가 있어요. 근데 그 재가입하는 실손의료비가 또 언제 생겼냐? 걔도 2013년도 1월에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100세 만기 실손의료비. 100세까지 이 보장 내용이 변동을 안 해. 근데 2013년도 1월 이후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는 15년마다 재가입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재가입은 어떤 경우에라도 무조건 시켜줘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만 재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할 때는 2세대로 가입했는데 15년 뒤에 이제 재가입하려고 그러면 그때 있는 실손의료비가 5세대면 5세대로 죽어도 갈아타야 되는 거지. 그게 2013년도 1월에 바뀐 제도예요. 이해되셨나요? 얘는 100세까지 쭉 간다는 거지. 15년이 지나서 내가 재가입하겠다고 해야지 되는 거죠. 아니면 이게 15년 뒤에 끝나버리는 재가입을 보험사에서 시킬 거예요. 아직 지금 28년도 1월이 이제 첫 재가입 주기가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런 상품들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무지하게 골 때려요. 재가입하라고. 막 집으로 우편물 막 보내고 재가입하세요 막 전화 보내고 설계사들한테 혹시 놓칠까 봐 막 DB 배분하고 고객 없는 고하계약이면 전화 때리라고. 저거 재가입시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재가입시키를 놓친다. 그럼 끝이죠. 보장 끝이죠 그러면. 되셨죠? 그래서 28년이 벌써 멀지 않았어. 24년이잖아요. 13년도에 가입한 첫 가입 고객 가입 주기가 돌아오는 게 28년도 1월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4년 뒤면 벌써 재가입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실손의료로 바뀌겠어요? 4세대 내지는 그때 나와 있는 5세대 실손의료로 바뀌겠죠. 똥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이분은 곧 죽어도 100세까지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보장이 좋잖아요. 들고 가도 뭐 나쁘지 않다. 근데 뭐 만약에 이번에 내가 종합보험을 나한테 짜주실 거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종합보험 재원할 거라 그러면 뭐 실비 빼고 나머지 다 쳐내도 된다. 다 쳐내서 보험료 떨어뜨려라. 사망담보하고 실비만 놔두고. 왜냐면 사망담보는 못 뺄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연계 조건 때문에. 이거 못 쓰겠는데요 이거? 영상? 너무 잡소리를 많이 해가. 나 편집할 자신이 없어.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이 있네요. 애니카 다이렉트에 개인용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끝내야지. 2장 남았어요. 네. 괜찮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2시간?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힘들지 않습니까? 안 힘들어요? 그치 앉아있어 듣는데 뭐가 힘들어. 말하는 사람이 힘들지. 자 아니요. 자 저기 이제 애니카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돼 있잖아요. 뭐 자동차 보험 가입돼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됐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보니까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가입돼 있네. 이거는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가입하는 그 담보인데. 네. 자,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보험 담보를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동차도요?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되는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최저점검을 자동차 보험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담보의 이름 뭘까요? 자동차 보험의 그 담보의 이름 뭘까요? 네? 자동차 상해? 자동차 보험 내가 교육하는 거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오케이. 자, 그 법률 비용 지원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 비용 지원 특약. 거기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최저점검이 자동차 보험으로도 보장이 돼요. 네. 얘기하면 또 잘. 네. 그런데 왜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라 그럴까? 이걸 알아야지. 그래야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한테 아유 머저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자동차 보험으로 하지 말고 운전자 보험으로 따로 가입하라 그럴까? 운전자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네. 상대를 위한 거니까. 네. 얼추 근처까지는 왔어요. 자, 운전자 보험은 뭔데? 법이 그 바뀌 비용을 감당 못하는 자동차 보험이 있는 걸로. 땡. 자, 뭐냐면 운전자 보험은 사람을 따라가고 자동차 보험은 차를 따라가잖아요.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만 보장이 돼. 운전자 보험은 사람을 따라가니까 사람이 가입해놓으면 어떤 차를 운전해도 보장이 돼. 다른 차를 하더라도. 운전자 보험은 사람을 따라가니까. 이해되셨죠? 실제로 이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어요. 제가 누가 물어보더라고. 고객이 이런 사고 났다고. 그저께 나온 얘기거든요. 네. 운전자분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네. 철저하게 운전자분이 절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 근데 그 사람 제가 그 자동차 보험 봤거든요. 네. 거기에 이런 특약이 있어. 다른 자동차 운전권. 이거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지사장님도 여기 와서 앉아. 자동차 보험 다시 설명 듣게. 자, 그래요?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잠깐만. 하나 남았죠. 오케이, 해보자 그러면. 자, 자동차 보험부터 이해를 해보자고요. 어떻게 사례를 잘 들고 왔어. 다 있는 거. 아니 근데 이러려고 해준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배경 지식을 다 깔아서 설명해 주려고. 자동차 보험에는 담보가 뭐가 있냐. 대인 1이 있고 대인 2가 있고 대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자차가 있고 자기 차량 손해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라고 부르나요? 네, 손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상해가 있고 무보험차 상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하나씩 빠르게 퀵하게 넘어가 볼게요. 대인 1은 사망, 부상, 후유장애를 보장해 주는 건데 얘는 소가 와서 운전을 해도 보장이 돼. 소가 와서 내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도 대인 1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보장 보호를 위해서 소가 와서 운전을 해도 대인 1은 보장이 돼요. 내 아들내미 8살짜리가 내 차를 운전해도 대인 1은 보장된다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자, 그런데 나머지 담보는 두 가지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보장이 안 됩니다. 첫 번째 비밀번호 연령 한정 특약,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번호 범위 한정 특약. 연령 한정은 뭐냐면 몇 세 이상 운전할 수 있다. 범위 한정은 누구나 운전, 가족 운전, 그 다음에 비명 1인, 지정 1인, 부부 한정, 이게 범위 한정이에요. 이 두 가지 비밀번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못 푼다. 그런 사람이 운전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면책. 보장 안 돼, 그냥. 그래서 초등학생 아들내미가 내 차를 끌고 나가지고 운전을 했다. 대인 1 빼고 나머지 다 면책이라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아들내미가 다친 것도 보장이 안 돼. 상대방 대인 1 넘어가는 치료비도 보장이 안 돼. 대물도 보장이 안 돼. 차량 박살난 것도 보장이 안 돼.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 대인 1 상대방 조금 다친 것만 보장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보장이 되는 거라는 걸 아니까 자동차 보험 가입시킬 때 뭘 확인해야겠어요? 연령 한정, 범위 한정. 혹시나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운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고객님. 음주 운전보다 더 무서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싹 면책이야, 그냥. 네. 그러면 피해자인데 저 자식이 이게 면책된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날 쳐버렸어. 그러면 저 자식 자동차 보험으로 나는 대인 1도 보장 못 받고 대인 2도 못 보장 받고 다 못 보장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일단 내가 다쳤잖아, 지금.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저 자식한테 구상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보험차 상해예요. 상대방이 아예 무보험차거나 아니면 책임보험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차거나, 책임보험은 대인 1하고 대물 여기까지만 가입되어 있는 차가 날 친 거야. 자,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놈이 날 쳤어. 그래서 내가 보상 접수를 했어. 그랬더니 보상과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고객님이 대인 1밖에 가입이 안 돼 있으셔서 고객님한테 50만 원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를 하면 보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저 자식한테 구상을 때려요. 소송 걸어갖고.
그래서 무보험차 상해는 무보험차하고만 사고가 났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책임보험, 의무보험, 대인원하고 대물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하고만 사고 났을 때도 쓸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근데 이 무보험차 상해는 좋은 점이 뭐야? 내가 가입하면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다 보장이 돼요.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 일상생활에선 책임이랑 달라. 같이 살지 않아도. 그래서 내가 가입을 해놓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책임보험밖에 안 듣는 우리 할머니를 친 거야. 우리 어머니를 쳤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동차 보험이 있어? 걸어다니고 뚜벅이니까 없어. 그럼 어떡해? 딸인 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를 접수를 해서 구상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상해 담보예요. 상해 담보. 담보 이름이.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꼭 차를 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걸어가다가는 어떤 미친 책임보험만 가입된 놈이 날 쳐도 쓸 수 있는 담보라는 거죠. 자,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하면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담보가 있어요. 그게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에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자, 제가 아까 전에 소가 와서 운전을 해도 대인 원은 보장된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황인태가 주은 팀장님 차를 운전을 했어요. 근데 주은 팀장님 차가 기명 1인이야. 네, 주은 팀장님만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황인태가 운전을 했어. 근데 황인태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버렸어. 근데 피해자한테 어쨌든 소잖아. 나는 소니까 대인원은 어떻게 해요? 보장되겠죠. 그랬을 때 나의 자동차 보험에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를 끌어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보장이 되냐면 대물 빼고 대물도 돼. 대인2, 대물, 그 다음에 자기신체손해, 자동차 상해를 내 자동차 보험에서 끌어다 쓸 수 있다고요. 지금 이게 이해되셨어요? 주은 팀장님 거 기명 1인인데 황인태가 내가 가가지고 운전해버렸어요. 대인원은 주은 팀장님 걸로 끌어다 써야 돼. 근데 그거 넘어가는 거. 대인2, 대물, 자기신체손해, 자동차 상해, 우리 다친 거 요거를 내 자동차 보험에서 끌어다가 쓸 수 있다고요. 그게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라고. 근데 그럼 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차를 만약에 누가 운전하려고 하고요. 무보험이니까 안 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운전해도 보장이 한대게 사고가 나더라도 보장이 되는 거네. 보장을 할 수 있는 이게 있다면 그 사람의 자동차 보험에 이게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는 대부분 다 들어가잖아요. 네. 무보험차 상해가 있으면 지금 다른 차 운전이 같이 동시에 가입돼요. 무조건. 그냥 뭐만 있으면 되는 거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차종이 영업용하고 자가용 간에는 치환이 안 되고 자가용끼리만 이제 되고 영업용은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대한 설명도 한번 시간 되면 차가 어떤 게 호환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자가용끼리는 어지간하면 호환돼요. 그 자가용을 내가 타고 갔는데 그 영업용이 갖다 박았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네요. 아니. 호환이 내가 예를 들어서 영업용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했어. 근데 주은 팀장님 차를 자가용이잖아 이거는. 자가용이다. 네, 근데 이거는 호환이 안 된다고.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못 끌어다 쓴다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이해됐죠? 근데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차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은 팀장님 차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것도 보장받는 방법이 있어요. 타차량 손해라는 특약이 따로 있어요. 타차량 손해. 그래서 이거는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입했다? 그러면 주은 팀장님 차 타고 내가 박아도 돼 그냥. 그러면 내 자동차 보험에 있는 자차를 끌어다가 또 보장이 되는 거예요. 대신 내 자차 한도 내에서. 주은 팀장님 차가 람보르기니인데 나는 티콜 타고 다녀. 그러면 끌어다 쓸 게 없는 거지 이제. 박으면.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자, 타차량 손해를 가입해 놓으면 렌트카 운전하시잖아요. 그거 가입하실 때 자차 가입 안 하셔도 돼요. 타차량 손해 가입하면. 그거 비싸잖아요. 여행 가가지고. 상해를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봐야 되는 거네. 가입했는지 확인해서. 그리고 저기 자기 신체 손해하고 자동차 상해는 지금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자차는 내 차 다친 거, 대물은 내가 상대방 거 박살낸 거. 네. 자동차 보상 들어가는 네. 자손이 자손이 이거예요. 자기 신체 손해. 자상이 자동차 상해. 네.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딱 물어보시네요. 자, 이제 대인 원은 아까 사망, 부상, 후유장애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사망이 1억 5천까지 보장이 돼요. 그 다음에 부상이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후유장애가 또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돼요. 대인 원은. 대인 2는 얼마까지 보장이 될까? 무한. 정답. 네, 무한. 대인 2는 무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BTS 전구 쳐서 죽여버렸어. 대인 원만 가입돼 있어. 그러면 같이 죽어야지. 왜? 나 인생 끝난 거야. 왜냐면 이 사망보험금, 이 BTS 전국이 죽었잖아요. 이 약관에, 대인원의 약관에 들어가시면은 사망보험금을 계산하는 산식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위자료는 합의금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 그 다음에 상실수익액이라 그래서 BTS 전국이 앞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벌 수 있었던 돈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구상을 때리는 거예요. 이 파산이지 뭐. 네. 지금 그러니까 대인2는 그게 다 보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강원래가 하반신마비로 후유장애로 15억을 받았다고 현대해상에서. 근데 강원래가 실제로 보험회사에다가
소송 때린 건 22억을 달라 그랬는데 15억을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받은 거냐면 상대방이 다행히 대인 2를 가입해 놓은 거지. 그래서 대인 1 한도를 넘어가는 걸 무한으로 보장을 해주니까 15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사망을 계산하는 산식은 대략은 위자료랑 사망보험금이랑 그 다음에 저거 주는구나, 상실수익액이라는 걸 주는구나. 그 다음에 후유장애는 마찬가지로 후유장애 율에 따라서 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실수익액 주고 뭐 있어요. 그렇게 위자료 또 이렇게 있고. 자, 부상이 우리가 흔히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돈 얼마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야. 이거 부상. 자부상. 네, 아니 부상, 그냥 부상. 네. 그럼 이 부상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동차 부상 등급 1등급부터 14등급이 있다고요. 자, 근데 3천만 원 가입하면 14등급 시에 뭐 이제 5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 한도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근데 이걸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보상과에다가 자, 주은 팀장님이 날 박았어. 그럼 내가 주은 팀장님네 보험사 직원하고 나 합의금 얼마 주세요 쇼 붙이는 거 있죠. 그게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궁금하지 않아요? 네. 자,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치료비. 치료관계비라 그래서 치료비를 전액을 다 보상을 해주고, 만약에 이제 100%라 그러면 치료비, 그 다음에 위자료가 있어요. 위자료가 부상 등급별로 나와 있어요. 약관에 14등급엔 얼마, 많지도 않아, 한 10만 원 20만 원 막 이래. 위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손해배상금, 기타 손해배상금이라 그래서 내가 교통비 쓴 거, 그 다음에 밥값, 그건 아니야. 기타 손해배상금은 그건 이제 대물이지. 지금 대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대인원에서 부상. 그래서 기타 손해배상, 밥값, 운전한 거, 막 이런 거, 교통비 이런 걸 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휴업손해. 예, 휴업손해. 이게 이제 부상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쳐갖고 일을 못했던 거에 대한 일당. 예, 그러면 하루당 85%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루 일당에. 그러면 그거를 계산을 해서 우리의 합의금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손해라고 하면 내가 이제 일을 못했어. 그럼 그 일당을 내가 계산해서 줘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걔네가 계산을 해서 대충 때려서 주는 거죠, 이제. 예. 보상과 직원이. 근데 그 보상과 직원이 이런 거죠. 우리의 아픔이라는 거는 보상과 직원이 알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사실 난 더 아픈데? 나 2년 더 치료받아야 되겠는데? 모르잖아요. 이건 주관적인 거잖아. 그래서 약관상에는 표현되지 않는, 자, 이런 거예요. 자, 주은 팀장님이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야. 내가 보상과 직원이에요. 주은 팀장님이 나 2년 치료 받는다. 300 주고 지금 끝낼래 말래? 그러면 보상과 직원이 300은 좀 그렇고 내가 한 50만 원 더 넣어갖고 200만 원 드릴게요. 얘기하고 합의를 볼 수 있는 이유. 실제로 약관상 산출된 금액에다가 약관상 산출되지 않은 금액이 하나 더 붙는 게 있는데, 향후 치료비라는 게 있어요. 향후 치료비. 뭐냐면 너 치료 여기서 끝내. 근데 요 정도 더 치료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치료비를 좀 더 얹어서 줄게.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의금 쇼부 보는 거야. 향후 치료비. 뒤로 네가 어떻게 아프든 그냥 그거 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딱 끝내는 걸로 하고 50만 원 더 줄게. 향후 치료비. 근데 그 향후 치료비를 나는 인정 못 하겠다 한 사람들이 이제 병원 가서 계속 들어놓는 거야. 이제 합의금 더 주세요 하면서.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2024년도 들어오면서 부상 등급 12급부터 14급의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2주 이상의 입원을 요구하려고 그러면 의사의 진단서가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엔 합의금도 너무 많이 못 받아. 향후 치료비도. 왜? 우리 보통 다 목 잡고 내리는데 이거 다 12급에 14급이거든요. 근데 그 진단서 때문에. 네. 왜냐면 진단서를 의사가 안 떼죠. 왜냐면 이런 거죠. 의사는 일단 진단을 더 뗐어. 예를 들어서 12급부터 14급 환자인데 이 사람 더 입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예를 들어서 떠줘. 그럼 치료비가 막 나가겠죠. 그럼 의사는 돈을 어디서 받아올까? 심사평가위원회로부터 이거 정당한 거였어요. 돈 주세요. 그러면 보험사가 이거를 기록을 보고 의사한테 돈을 쏴주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심평원에서 이거 경상 환자인데 이거 2주 입원 안 해도 되겠는데 하고 거절 때려버리잖아요. 의사도 돈을 못 받아,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2주 이상 막 진단서를 막 떼줄 수가 없어요. 진짜 아픈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도 2주 입원 정도가 최선이라는 거지. 옛날에는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300, 500 막 정신 나간 사람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었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합의금을 요구할 때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2주는 입원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직장에 다녀야 될 것 같아서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경상 환자가 그래도 2주까지는 입원 향후 치료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얹어서 주세요. 최대 줄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말이 통하지. 얘가 좀 아는구나. 근데 못 모르고 그냥 막 합의금 더 많이 주세요는 보상까지 더 입원하세요 그러면. 그래봤자 어차피 최대 2주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요새는 일주일 입원도 잘 안 시켜줘요. 근데 왜 얘기했지 지금 얘기를? 치료비 계산하는 방법. 자, 그럼 자기 신체 손해하고 자동차 상해 들어가면은 그 차이가 뭐냐? 자기 신체 손해는 사망은 가입 금액대로 나가요.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다치면 보장받는 거야, 자기 신체 손해. 사망은 가입 금액대로 나가요. 예. 자동차 상해는 사망이 아까 대인 원 보상하는 거랑 기준이 똑같아. 이해되셨나 모르겠어요. 자, 자기 신체 손해로 사망보험금을 여기 1억 5천이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망하면 1억 5천이 나간다고 그냥. 근데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고 1억 5천을 가입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사망보험금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위자료에다가 사망보험금에다가 그 다음에 상실수익액 계산한다 그랬죠. 그걸 계산해서 준다고, 자동차 상해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70세가 가입할 때는 사망보험을 자기 신체 손해가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상해가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자손이 많이 받지. 왜? 상실수익액이 별로 없잖아.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왜? 약관상 취업 가능 연한이 65세까지로 되어 있어.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망보험금은 자기 신체 손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입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러나 실제로는 자동차 상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신체 손해, 아니 사망보험금 말고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상 이제 계산을 할 때 자기 신체 손해는 이제 이 부상 등급별로 보상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부상 등급별로. 1등급은 얼마, 2등급은 얼마, 자기 신체 손해는. 예. 그 다음에 자동차 상해는 가입 금액이 5천만 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팅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야. 자동차 상해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단독사고를 냈어요. 목 잡고 내렸어. 근데 자기 신체 손해를 가입해서 내가 나 다친 거 보장받고 싶어서 자기 신체 접수를 해버렸어. 근데 목 잡고 내렸으니까 14등급 나왔어요. 그럼 자기 신체 손해는 끼케야 50이야. 최대한 많이 받아봤자. 근데 자동차 상해는 5천만 원 한도로 내가 가입을 해놨다. 그러면 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아까 부상 치료비 계산, 대인 치료비 계산하듯이 하는 거야. 기타 손해배상금, 위자료, 그 다음에 치료비, 그 다음에 휴업손해 계산해가지고 대인 보상해주듯이 해준다고. 자동차 상해는. 그럼 그게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는 자동차 상해가 훨씬 더 많이 받죠. 훨씬 많이 받죠. 훨씬. 급수에 상관없이 실손보상. 실손보상.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근데 정확하게 모르면 네.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고 내렸는데도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 뭐 모르는 사람도 있죠. 네. 그리고 자기 신체 손해의 문제점. 자, 쌍방과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쌍방과실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치료비가 내 거 300만 원이 나왔어요. 300만 원이 나왔어. 내가 과실이 7이 있어. 그러면은 내 300만 원 치료비 중에서 며칠 책임져야 돼요? 210만 원을 책임져야겠죠. 7할인. 내 과실분이니까. 치료비도 상계를 해요. 300만 원이면은 그 210만 원 내 책임이야, 원래. 예. 그런데 그 210만 원을 어떡하지? 자기 신체 손해로 쓰려고 그랬더니 이미 치료비는 난 300만 원을 다 써버렸는데 자기 신체 손해가 부상 등급이 14급이어가지고 50만 원밖에 안 나온대. 그러면 추가 금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신체 손해는 꼼짝없이 내가 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 상해는 어때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이니까 과실이 몇 대 몇이건 뭐 그냥 가서 그냥 보상부터 일단 받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추후 과실 및 치료비 상계랑 이런 것들은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이거 이해됐나요?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네. 자동차 상해가 있으면 사고가 났어요. 네. 제 주변 사람들 전부 내 과실이 많으면 나는 병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내 과실이 많던지 저 특약만 있으면 그냥 병원 가서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무슨 문제 때문에 또 그러냐면은 내 과실이 많으면 그 얘기는 또 뭐냐면 내 자동차 보험에서 접수되는 항목대로 이제 1점씩 할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 과실이 많아서 내가 가해자야. 그러면은 내가 별로 안 아프면은 내 거 자동차 보험 할증 안 되는 게 나으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차에 정신 나간 놈들 4명 타 있어갖고 막 병원 가서 때려 누워 막 이제 한 명수대로 이제 할증 먹으면 이제 나도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도 치료비라도 메꿔야겠다. 나도 이 병원 이번 때리는 거지 똑같이. 네, 다 그렇긴 한데 일단 자기 신체 손해랑 자동차 상해 내용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과실분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과감하게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자기 신체 손해는. 자동차 상해는 과실분에 관계없이 보장받아도 돼요. 근데 방금 그거는 할증 때문에 내가 갈까봐 할까봐 이런 생각하는 거야. 할증 먹을까봐. 아, 그러면 여기서 운전자 보험 왜 가입해야 되냐? 운전자 보험 왜 가입해야 되냐? 운전자 보험 왜 가입하는데요? 왜 가입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는 그 피해자를 위해 있는 비운전자? 비운전자 운전자 보험 가입했다고요? 하시던데요. 운전자인데 운전자 보험 가입. 자, 비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놓고 운전자 보험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면책이에요. 거기 안에 있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 있죠? 비운전자로 해놓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 1급부터 14급까지 부상 등급별로 그냥 가입금액 나오는 거 아세요? 네, 자부상. 네, 그것도 면책이라고. 비운전자로 가입해놓고 운전하다 사고 나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냐? 애들. 학생 때 자부치를 가입했어요. 졸업해가지고 운전면허 따가지고 운전해. 그러다 사고 났어. 자부치 면책.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손해보험에서는 그런 것도 다 컨설팅을 하는데 너무 잘잖아요. 그거 컨설팅에서 돈 언제 벌어.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를 했지? 운전자 보험 왜 가입하냐 그래서. 자, 우리 2시간 반째 하고 있어 지금. 괜찮아 진짜? 30분 같아요. 아, 그래요? 몰입돼가지고. 순사하고.
단장님 이 정도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단장님 몇 번 더 고생했어 이미. 재무설계 강의 되게 많이 해줬어요. 자, 그 운전자 보험 왜 가입하는 거냐? 자동차 보험은 손해배상의 개념이에요. 손해배상. 뭐냐면 민사. 우리 민사가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남한테 손해를 끼친 걸 배상을 해주는 게 민사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맞아, 맞는데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사고는 형사로 넘어가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우리 배경 지식을 알고 넘어가 봅시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중강의로.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뭐냐면 첫 번째,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면은 처벌하지 않겠다. 형사적으로. 자, 두 번째,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종합보험이라는 건 대인 2까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치료비를 줬을 때는 우리가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면 그 법을 만들기 전에는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럼 무조건 형사처벌이야. 왜? 제가 주은 팀장이 길 지나가고 있는데 막 때렸어. 이게 형사처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근데 자동차 사고가 이거랑 뭐가 달라? 길 지나가고 있는데 박은 건데. 근데 그거를 다 형사처벌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개입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 사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걸 1980년도 중반에 만듭니다. 주요 내용이 이거 두 가지인 거야. 피해자하고 합의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피해자한테 충분한 치료비를 줬을 때 처벌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 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의무보험 가입했다가 사고 나면은 벌금 나와요, 실제로.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 나와. 이 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예외로 들어가서. 그런데 이 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면은 경찰서에다 전화 안 하고 어디다 전화해? 보험회사에다 전화하잖아요. 그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때문에 그렇다니까. 왜냐면 사고 나면은 경찰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험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 몇 대 몇 치입니다. 치료비 이렇게 하시고요. 집에 가세요. 차 수리 이렇게 하겠고요.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사람 죽이고 차로, 그 다음에 합의금 많이 주면 합의 보면 괜찮겠네? 그래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요. 그게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중상해. 요거 4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4가지는 니네가 피해자고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백날 갖다 바쳐봐라. 우리는 무조건 너를 처벌할 거야. 형사적으로. 민사로 네가 치료비를 주건 수리비를 주건 상관없어.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뺑소니는 무조건 너 처벌할 거야.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예외 조항이에요. 이거 4가지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일단 벌금이 나와요. 이 4가지 사고를 냈을 때. 자, 두 번째, 우리가 이거는 민사였잖아. 손해배상을 했잖아. 자동차 보험이랑 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4가지 사고를 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되냐, 경찰서에 접수가 되고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최소 벌금형이 떨어져요. 최소 벌금형. 그래서 벌금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사고를 좀 심하게 냈어. 과실도 좀 크고. 그런 경우에는 재판에 넘어갑니다. 재판에 넘어가면 우리는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판에 가서 나 사실은 저기 얘랑 합의 보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해서 돈도 많이 줬어. 그러니까 나 좀 봐줘. 감옥만 보내지 마. 하는 형사 합의금을 낼 수 있죠. 그걸 보장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사망사고 안 내지. 중상해 사고도 안 낼 거예요. 중상해 일반 사고 냈는데 많이 다치는 거. 그 다음에 뺑소니 사고, 이건 도덕적인 문제니까 난 그거 안 낼 거예요. 근데 12대 중과실 문제라는 거죠. 12대 중과실에 뭐가 들어가요? 음주, 무면허. 음주, 무면허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 안 돼요. 도덕적인 문제니까. 자,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침범, 적재물, 적재방법 위반,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스쿨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써서 얘기하면,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호 의무 위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12개가. 그런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사고들이 있어. 12대 중과실. 재수없게 나는 사고들. 첫 번째,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이에요. 네, 중앙선 침범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이라고요. 그 다음에 보도 침범, 요새 사고 많이 나죠. 막 급발진 사고니 뭐니. 12대 중과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 보호 의무 위반. 신호 바뀌었는데 내가 횡단보도 급정거 하다가 사람 쳤어. 횡단보도 보호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신호 위반. 예, 우리 주황색 뜨면은 엑셀 밟잖아요.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횡단보도 보호 의무 위반을 언제 위반해요? 우회전할 때. 우회전 좀 깜빡 몇 초 안 남았네.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전거 튀고 확 튀어나와. 12대 중과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속도 위반. 속도 위반 얘기 안 했네. 속도 위반도 있고. 그런 사고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 보면은 나중에 심심하면 한문철 운전자 보험 검색하시고요. 그런 고객들 있으면 그냥 쏴주세요. 그러면 한문철 변호사가 운전자 보험 니즈환기 시켜줘. 이거 운전자 보험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러면서. 진짜로 니즈환기 시켜준다니까. 예. 그래서 가입하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 그럼 이해되셨죠? 운전자 보험. 예. 그래서 가입하는 거구나. 근데 운전자 보험 그럼 왜 최근 걸로 바꿔야 돼요? 법이 많이 바뀌어서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그럼 바꿔야 되는 거죠? 최근 게 뭐가 좋길래? 자, 첫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이 선지급이 된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선지급 된다. 얼만큼? 50%만큼.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원래는 재판 단계에 가야지만 보장이 됐었는데 맨 앞단인 12대 중과실 사고 내고 나서 경찰서에 접수되고 나서부터 쓸 수가 있다.
요거 두 가지 변호사 선임 비용은. 그 다음에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게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바꿔야 되는 이유. 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2억으로 늘어난 거.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선지급이 된다. 그 다음에 공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공탁금. 공탁금이 뭐냐면 내가 주은 팀장님을 다치겠어. 근데 주은 팀장님이 많이 다쳤어요. 이제 12대 중과실 사고로 내 주은 팀장이 다쳤어요. 주은 팀장이 나한테 형사합의금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은 팀장님한테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어서 합의금으로 내가 한 2천이면 될까요? 내가 그래서 소정으로 2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은 팀장님이 5천 아니면 꺼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원에다가 5천 원 말이 안 되는데 내 운전자 보험에서도 2천만 원밖에 안 나가는데 6주부터 10주까지는. 그래서 법원에다가 쟤 너무 무리하잖아요. 내가 2천만 원까지는 합의를 할게요. 2천만 원 공탁을 때려. 그럼 법원에서는 피해자하고 합의한 걸로 간주를 해서 어느 정도 형량을 감형해줘요. 이제 벌금 나올 걸 덜 나가고 해준다거나. 그걸 공탁금이라고 부르는데 공탁금은 원래 운전자 보험에서 피해자가 돈을 찾아가야지만 보장이 된다고요. 피해자가 돈을 찾아. 그럼 내가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못 받아. 보장 못 받아. 내 돈으로 때려 박아야 돼. 근데 그게 50%까지 선지급이 돼요. 지금은. 공탁금도. 네. 그 다음에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형사합의금이 보장이 되는데 네? 아니, 다 끝났어요. 빨리 끝낼 거야.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네.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6주 이상부터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12대 중과실 6주 이상. 그리고 사망, 중상해, 뺑소니 보장 안 되고 음주운전 보장 안 되고. 근데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왜 생겼냐? 원래는 6주 이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주은 팀장님이 운전을 하다가 날 쳤는데 내가 택시 운전기사야. 옆에 타 있고 뒤에 두 놈 더 타 있어. 근데 택시 운전기사는 6주 이상이 나왔는데 뒤에 두 놈하고 옆에 있는 놈은 4주밖에 안 나왔네, 부상이. 그러면 주은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나한테 형사합의금을 나한테는 주겠지만 내 옆에 놈하고 뒤에 놈한테는 못 주겠죠. 그럼 얘네가 가만히 있겠어, 안 있겠어? 안 있겠지. 저 새끼 처벌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탄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생긴 사례가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는 게 생겼다. 6주 미만 없는 사람은 6주 미만도 필요하세요. 고객님, 교통사고를 고객님이 내는데 12대 중과실 6주 미만을 많이 내겠어요? 6주 이상을 많이 내겠어요? 6주 미만을 많이 내시겠죠.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면. 그래서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없으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벌금은 원래 2천만 원 한도 내였어요. 근데 민식이 때문에 스쿨존에서만 실제로 법으로 한도가 3천으로 늘어났어요. 다른 데는 다 2천이에요, 벌금이. 근데 스쿨존만 3천이야. 그래서 이제 벌금이 지금 3천만 원이라고 판매가 되지만 실제로는 스쿨존 제외하고 나머지 2천만 원까지 보장이고 스쿨존만 3천인 거예요. 그리고 벌금도 선지급이 됩니다. 내가 벌금 확정 판결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장 받을 수 있어요. 벌금도 선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운전자금을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쵸? 네. 그럼 어디야? 오, 제일 많은 게 남았네. 네. 자, 그러면 이게 뭐야? 너무 힘들겠다. 좀 쉬었다 할까요? 괜찮아요? 그래요? 다 왔어요? 좀 더 힘내요? 오케이. 그러니까 종합보험이 있는데 현대상이 이제 종합보험이 있어요. 보시면 이런 게 이 연계 조건의 폐해예요. 연계 조건의 폐해. 뭐냐면 이 사람이 상해 사망 1억 5천이 있으면 좋겠지. 근데 필요해서 가입했겠냐고요. 이게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심근경색 진단비 가입시키려고 그러면 이때는 막 그냥 사망 때려 넣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보장 보면은 그닥 뭐가 없는데 보험료는 21만 원씩 하네. 근데 한 7년 냈네요. 8년 냈구나. 예. 그래서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비가 3천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해감 같은 거, 3대 암 진단비 같은 거 있고, 뭐 수술비는 뭐 보시다시피 이제, 암수술도 안 보고 사는 거. 예. 저는 수술비도 많이 컨설팅을 하는 편인데, 수술비도 보시면은 16대 질병 수술비 있죠, 오른쪽에. 그게 뭐냐면, 손해보험사에서 우리 막 요새 119대 질병 수술비 막 이런 거 있죠. 이거의 전신이 16대 질병 수술비예요. 그거의 전신이 7대 질병 수술비고. 아 이거 전께 버전이 7대에서 16대로 바뀌고 16대가 21대로 바뀌고 21대가 막 늘어나서 지금이 이제 119대 121대 막 이런 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보장 범위가 굉장히 늘어났죠 지금은. 근데 요건 16개밖에 안 되죠. 네. 그럼 수술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뭐 참 지금 보면은 사실 되게 별로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 요거는 그냥 얘도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 사람이 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고 지금 상품으로 한번 짜보세요. 짜서 요새 막 보험료 할인해주는 상품들 있잖아요. KB하고 막 하나하고 손해보험에 남자들도 보험료 할인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건강하면 10년째 건강해서 입원 수술 없으면. 그럼 이제 그런 걸로 한번 설계해보세요. 그래서 보험료 견적 짜봤더니 수술비랑 진단비 넣고 뇌혈관 허혈심장 넣고 수술비 이렇게 넣어도 이거보다 나은 것 같은데 하면은 날리고 이거 해지환급 나오면은 어디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이거 보험료 나입하는데 어디 통장에다 넣어놔. 아니면 선납 때리든지 1년치. 아 이거 해지환급 하면 좀 뻘마다. 예지환급 나오겠죠 얘는. 네, 왜냐면 이때는 이제 무해지 플랜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컨설팅을 주은 팀장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했겠지. 만약에 지사장님이 이 사람 만났으면 날려! 이러면서 그냥 종합 하나 들이밀고 이렇게 했겠지.
근데 주은 팀장님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8년을 냈는데 어떡하지? 아니 저 날려. 난리락해요? 그렇지. 아니 왜냐면 지금 이제 보장 보시면 이거는 얘기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컨설팅 할 때 2번 일당 같은 것도 컨설팅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당도 보시면은 뭐 2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가입돼 있잖아요. 일당 같은 것도 보험료 이 당시에 가입하면 비갱신호 가입하면 되게 비싸거든요. 남자가 일당 같은 거 가입하면 보험료 비싸요. 근데 누가 요즘 시대에 2번 일당을 가입하냐고. 막 간병인 내지는 막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 일당 막 좋은 거 많잖아요. 보험료는 싼데 보장 큰 거. 그래서 시대가 많이 지났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렌드 교육을 제가 다시 줌으로 할게요. 줌으로. 예? 어떻게요? 아니, 왜냐면 트렌드 교육을 예. 이 내용 중간에 자동차랑 운전자랑 실수 사실 줌에서 연기 때 저는 배웠거든요. 예. 근데 실전에 오니까 모르겠어. 그 생각 없이 대면을 하니까 쏙쏙 잘 들어가요. 예. 깜짝 놀랐어요. 네. 40분, 30분. 예. 우리가 하고 계속 질문하는 거. 자. 근데 너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했지? 트렌드 교육을 잠깐만요. 잠깐 치고들어지 말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 트렌드 교육을 트렌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보험이 옛날 거를 알아야 지금 게 왜 좋은지를 아는데 옛날 걸 모르니까 지금 게 왜 좋은지를 몰라. 옛날 걸 팔아본 적이 없으니까. 트렌드 교육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암, 뇌출혈, 심근경색이 중간에는 어떻게 바뀌었고 뭘로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은 왜 이렇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담보 변화 교육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98%가 보험 가입됐기 때문에 해지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옛날 게 뭐가 안 좋고 지금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렌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트렌드 깔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단 그건 시간 내서 한번 해보고 뒤에 요거 얘기하면 끝나요. 계속 받나 한번 빨리 넘어가 봐요. 이런 게 이제 문제지. 이런 건 완전 쓰레기지 이거는 무조건 해지지 이거는. 이게 이 앞에 게 네. 앞에 게 네. 20년도 없고 네. 17년도면 네. 여기 앞에 거에 자. 무조건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왜 쓰레기인지를 되게 단적으로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있어. 아니요, 앞에 게 얼마예요? 오, 그러니까요. 앞에 게 얼마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보험료가 지금 앞에 거는 암진단비 얼마 들어가 있어요? 암진단비 앞에 거 저기 21만 원짜리 얼마 들어가 있어요? 현대해상 거 4천 들어가 있죠. 뒤에 거 현대해상 거 암진단비 얼마 들어가 있어요? 2천만 원 들어가 있죠. 근데 보험료 얼마예요? 10만 원. 이 얘기하면 벌써 끝나는 거. 잘못 들었네. 날리세요. 너 이거 내가 암 1억 넣어줄게. 암 주요 치료비 박아. 예.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얘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면은 재진단 암진단비 때문에 그래요. 재진단 암진단비. 얘가 드럽게 비싸. 재진단 암진단비는 어떤 담보냐? 제 진단. 지금 딴 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뒷장. 재진단 암진단비. 예. 재진단 암진단비가 왜 비싸냐? 얘는 첫 번째 암에 걸렸을 땐 보험금이 안 나가. 그리고 내가 2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암에 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자녀 써요 빨리. 자녀, 재발, 전이, 자녀? 잔여. 딸 자식 말고. 잔여, 재발, 전이. 그 다음에 새로운 원발. 새로운 원발이 생겼을 때 매 2년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담보가 안 없어져. 내가 암을 갖고 10년을 산다. 2년에 한 번씩 진단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 전이, 자녀 다 돼. 그냥 암이 있기만 하면 돼. 무슨 암이든 간에. 대장전막염하고 전립선암은 제외인데 그건 제외예요. 약관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야, 얘는 첫 번째 암 때는 보험금을 못 받아. 그럼 얘는 뭐라 그러면 돼? 고객님한테. 고객님, 얘는요 처음 암에 걸렸을 땐 보험금이 나온 담보가 아니에요. 2년이 지나야지 나와요. 근데 요새는 전이도 어때? 진단받고 전이 되면 바로 전이암 진단비 나가는 거 있죠. 전이암 진단비.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암 주요 치료 지원금 2천만 원씩 매년 주는 거, 아니면 막 1,000만 원 넘어가면 1억까지 해주는 거 매년. 이런 종합병원 주요 치료지원금 지원금 이런 거 싼 거 많잖아요. 그런 걸로 치료 지원금 1억 때리면 되는데 이런 거 뭐하러 10만 원씩이나 주고 가입해? 놀라워요? 뭐가 놀라워? 처음에 2년마다 계속 주는 거 나왔을 때 완전 사람들이 비기면서 아우, 이때는 엄청 많이 팔렸지. 이게 2015년도에 처음 나온 상품인데 이게 진단암 진단비가 이게 비갱신이 없는데 여기 안 써있네. 원래 갱신형밖에 없는데. 네, 근데 갱신일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안 나온 거 같는데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불티나게 팔렸어요. 계속 받는 암 진단비라 그래서. 왜냐면 계속 받잖아. 암 갖고 20년을 살아. 근데 아무도 사실 그거 재진단 2년마다 듣는데 두 번째 받는 쌀 아니 근데 첫 번째 암에 걸리고 자녀 암세포라도 있으면 돼. 잔여 아니면 재발, 전이라도 되면 되고. 내가 덜 나왔거나 네. 다른 데도 이전을 네, 그렇지. 다시 또 뭐가 더 생겼거나 네, 새로운 게 다른 데 생겼구나 하면 다 되는데. 그런 거 치고 2천만 원 너무 작다. 그렇지, 작지. 그게 진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야. 이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지금은 암 종합지원 치료지원금 10,000원이면 갱신형 때릴 수 있잖아요. 너는 10,000원 지금 호미로 막 이걸 가래로 갖다 맞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또 얘기하면 또 좋아하겠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딱 보면은 이 계속 받는 암 진단비만 잘 컨설팅해도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험금은 더 늘리고 다른 거 수술비 떠주고 이런 컨설팅이 가능한 거지 이제. 이게 보장분석 컨설팅이라는 거. 이게 이제 보장분석 영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철저히 손보 위주. 저는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하냐. 생명보험처럼 딱 가가지고 멋지게 딱. 아니 당연히 이제 장단점은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딱 그게 멋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팀장님들은 맨날 이거 찍고 약관 가가지고 막 보고 막 지금 단장님이 눈이 잘 안 보여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막 나도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장 분석을 이제 들고 와. 그 다음에 이거 담보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한테? 이거 이렇게 들고 와서 뭔지 물어보는 이유가? 약관 찾아달라고. 자기가 들어가서 찾아볼 힘도 없는 거야 이제는. 그럼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그럼 막 나도 죽겠어요 막 가가지고 약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진짜 별로 안 좋아요. 네. 근데 뭔가 이런 걸 전부 아는 사람이 더 신뢰가 초대도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얘기는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좋지. 근데 이 지식을 기반이 되는 거는 이렇게 지금 가르쳐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우리 팀장님들은 운전자 보험을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지금 교육 내가 어때? 운전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명해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제 전화 와요. 단장님 근데 운전자 보험 왜 가입하는 거였죠? 이러면 진짜 막 맛이 간다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저희 신입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 상품 하나 교육할 때마다 종이를 써가지고 오세요. 할 거예요. 이제 배운 걸 써가지고 오세요. 한 장씩. 암 써오세요. 뇌 써오세요. 심장 써오세요. 그럼 지금 제가 팀장님들한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써보세요. 집에 가서. 운전자 보험 왜 가입하는 거였지? 이렇게 가입하는 거였지. 12대 중과실은 뭐였지? 이렇게 해서 상품 하나씩 다. 자, 암은 왜? 치료비 1억을 왜 준비하는 거였지? 아까 왜 100세 만기가 중요하다 그랬지? 갱신 비갱신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지? 수술비는 왜 옛날 거보다 지금이 좋고 가짓수가 늘어났고 왜 수술비 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이유를 써보시라고. 집에 가서 하나씩, 상품 하나씩. 그러면 그걸 내가 써보잖아요. 그게 내 화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늘어. 듣는 걸로만은 성인 교육은 절대 늘지 않아요. 성인 학습은 듣는 걸로만은 절대 늘지 않아요. 내가 집에 가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자,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어떡하냐?